안녕하세요. 민소 기자들이 만드는 시사 토크쇼 시사 콜콜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정혜림입니다. 저는 곰곰이입니다. 경제부 홍민철입니다. 저는 강경훈 기자입니다. 네, 일부 바로 시작해 볼 텐데요. 한덕수, 최상목, 이상민의 출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관련해서 홍민철 기자가 좀 얘기해 주신다고요? 네, 맞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이 네. 출국 금지 조치를 내린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이 대통령실 접견실이랑 복도에서 CCTV 영상을 확보를 했는데요. 요걸 분석하니까 계엄 당일 국무회의와 관련된 구체적 정황이 드러났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CCTV에서도 이런 게 뭐 확인할 수 있는 게 있나 봐요? 그렇겠죠. 이게 계엄 관련 문건이 핵심 쟁점이었는데 요 세 사람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계엄 문건 전달 시점이나 회의 전후 동선이나 대화 장면 이런 게 포함됐다 그러면 그동안의 증언이랑 배치되는 정황들이 확인됐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경찰이 이거를 영상을 확보해가지고 분석한 다음에 한덕수랑 최상목이랑 이상민 이 세 사람을 10시간 이상 조사했다고도 밝혔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수령했고 인식했고 뭐 상반된 주장을 펼쳤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근데 한덕수나 이분들은 지금 뭐 문건과 관련해서 전혀 뭐 본 적 없다 하더라도 뭐 나중에 봤다, 다 계엄이 일어나고 나서 봤다, 이런 주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게 참 한나라의 총리고 장관들이 한 말이라고는 좀 믿기지 않았던, 당시에도 믿기지 않았던 내용인데, 그러니까 한덕수가 계엄 문건을 받은 게 없다 나는 그랬고요. 그 국무회의가 끝난 다음에 양복 뒷주머니에서 이거 문건도 아니고 쪽지를 봤다. 뭐 이런 말이 돼? 쪽지를 네. 그리고 자기는 계엄 선포에 반대했다. 네, 이런 얘기도 했고요. 네. 최상목은 문건을 전달은 받긴 받았다. 근데 이제 보지 않았고 문건이라고 안 하고 이 쪽지 얘기가 처음 나왔던 게 최상목이었던 건데 문건이 아니라 접혀 있는 쪽지였고 회의 당시에는 그 내용을 못 봤다. 그리고 해제된 다음에 쪽지 내용을 인식했다. 근데 그거를 내용이 좀 그래서 지시를 따르지 않았다. 까지 이제 최상목은 해명을 했어요. 나중에 이제 그 쪽지라고 불린 문건이 공개가 됐는데 예비비를 조속히 확보해라. 국회 관련 자금을 차단해라. 그리고 국가 비상 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해라. 뭐 이런 재정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실물로 공개가 됐었죠. 네. 그러니까 그 내용을 뭐 인식하지 못했고 실행하지 않았다 이런 해명은 좀 설득력이 떨어졌었죠. 당시에도. 쪽지를 안 봤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네요. 그러니까. 비상한 상황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봐야지 자기가 뭘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 인지를 할 수 있을 텐데. 그리고 뭐 그냥 오명하면 집에 가다가 쪽지 누가 준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중요한 상황일 때 웬만하면 사실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적으로 쪽지를 주면서 이렇게 뭘 하기가 중대한 사안이 아니면 그렇게 잘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정도 쪽지가 온다는 건 이게 굉장히 뭐 중대한 일이거나 위급한 일일 때만 이렇게 쪽지로 뭔가를 하는데 그걸 왔는데 안 봤다? 사실 말이 안 되죠. 안 돼. 아무튼 그것도 그렇고 또 이제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가 이 국회 청문회 과정에서 소방청이 단전 단수를 뭐 조사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이게 행안부 지시 없이 이게 가능한 건가? 이런 것도 이제 정말 이상민이 몰랐을까? 요것도 이제 궁금한 내용이거든요. 이상민과 관련된 내용은 진짜 진도가 많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소방청장이나 관련 간부들이 나와가지고 국회에서 지원도 좀 많이 하다가 민주당 위원들한테 걸리기도 하고 네네. 혼나기도 하고 막 이래서 말씀하신 그 단전단수 관련한 내용도 실제로 이제 그 소방청 간부회의에서 뭐 논의도 하고 그리고 그 논의를 지시했냐 말았냐까지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그거에 주무부처인 행안부 장관이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소방청에서 그렇게 했겠냐 이런 의혹이 있었고요. 근데 또 이상민은 문건을 뭐 전달받지 않았고 이상민은 이제 그 최상목은 쪽지가 접혀 있어서 못 봤다. 나중에 이렇게 펴봤다. 근데 이상민은 저 멀리서 이제 이렇게 보니까는 내 내용이 있는 것 같더라. 이런 얘기. 뭐야? 그게 더 웃겨. 아 누가 더 웃긴지는 저는 판단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나중에 양복 뒷주머니가 웃긴 건지 쪽지가 접혀 있어서 못 봤다는 게 웃긴 건지 저 멀리 있는데 이렇게 봤다는 게 웃긴 건지는
웃긴 일도 아니죠, 사실은. 근데 이제 그런 내용까지 했었는데 이렇게 해명이 좀 말이 안 된다 이런 의혹과 비판이 계속 있었죠. 근데 중요한 건 이 사람들이 다 책임자인 사람들인데 맞습니다. 그걸 뭐 자기는 못 봤다, 나 멀리서만 봤다, 뭐 다 이렇게 회피를 하고 있다는 거니까요. 어찌됐건 간에 이게 지금 이 CCTV에 다 담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그 세 사람이 어. 그런 얘기를 대놓고 할 수 있었던 건 사실은 그 관계자들이 되게 인원이 적잖아요. 그리고 다 뭐 밖에서 보기엔 공범들인 거고 내란의 공범들인 거고 그런 사람들끼리 입을 맞추면 자기들이 하는 말을 검증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겠죠. 근데 이제 CCTV라는 게 있었고 그걸 이제 경찰이 확보를 했고 그걸 이제 추궁을 하는 단계까지 넘어갔으니까 이게 이제 정확하게 CCTV 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긴 거냐. 그러니까 뭐 저 국방부 장관이 한덕수한테 문건을 준 게 담겼냐 이런 것까지는 사실 잘 확인되진 않았어요. 근데 일부 언론에서는 네. 단독 보도로 해서 이제 그런 정황이 있다. 받아서 배포하고 논의하고 이런 정황들이 CCTV에 담겼다고 했는데 그건 팩트 체크는 아직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뭐 이상민이 이렇게 쪽지를 멀리서 보고 있는 장면이 뭐 CCTV에서 찍혔다 이거는 이런 건 좀 어렵잖아요. 근데 핵심적인 거는 두 가지겠죠. 그러니까 하나는 이게 이제 이 세 명과 그 김용현 장관의 진술이 어긋나는 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문건을 김용현 장관이 배부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나눠줬다고 했거든요. 근데 다들 얼버무려서 내가 직접 받지 않았다, 뭐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한덕수 총리는 받지 않았다, 본 적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봤더니 뭐 있더라. 양복 주머니에 그러니까 있었다. 그 당시에 인정한 사람이 두 명이에요. 최상목 부총리랑 조태열 장관인데 최상목 부총리는 접혔다라고 했고 접어서 넣었다 이렇게 했고 그 조태열 장관은 이제 그냥 인정을 했고 이상민 장관이 멀리서 봤다는 건데 이게 증거로 제출된 게 이제 최상목 부총리 거잖아요. 여기 숫자 8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몇 명인지 일단 최소 8명에게는 전달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4명 말고 3명 말고도 다른 사람들 4명이구나. 4명 말고 다른 사람들이 더 이걸 봤을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김용현 장관하고 한덕수 총리 사이에 진술이 엇갈리는 건 한덕수 총리는 김용현 장관에게 무슨 얘기를 들은 바 없다라고 했는데 김용현 장관 잘 얘기를 했다고 했거든요. 이게 엇갈리는 건데 중앙일보 보도에는 그 CCTV에 둘이 얘기하는 장면이 잡혀 있는 걸로 알려졌다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러니까 진술이 엇갈리는 거죠. 그래서 경찰이 이렇게 고강도로 길게 조사를 한 걸 보면 스모킹 건이 있다라고 지금 대부분은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다 거짓말하고 있다는 것이 이제 그 CCTV를 통해 뭐가 있다라고 지금 확인이 되는 것 같고 특히 수사 방식이 이제 하루에 3명을 다른 시간대에 각자 불렀거든요. 알리지 않고 한꺼번에 부르면서 다른 시간대에 불렀는데 그거는 이들을 교차 검증하기 위한 거였고 말 맞출 시간을 그러니까 누가 먼저 무슨 질문을 받았고 이런 걸 이제 공유할 수 없는 상태로 이 수사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경찰이 꽤 자신감이 있는 것으로 지금은 해석되고 있어서 물론 이제 뭐 이게 내란 동조나 방조 혐의가 입증이 될 거냐라고 본다면 일단은 진술이 엇갈린 거는 이제 사실일 테니까 그것으로 내란 동조 혹은 뭐 가담 뭐 이렇게 판단할 수는 어렵잖아요. CCTV 하나만을 가지고 그럼 다른 무언가를 경찰이 확보한 것인가 뭐 이런 것들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경찰이 생각보다 아닌가? 생각보다가 아닌가? 수사를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네요. 우리가 검찰 수사 이런 것만 보다가 검찰이 수사를 엉망으로 했기 때문이죠. 그런 건가? 그거는 검찰 수사 보다가 정색한다 또. 정색한다. 생각해 보세요. 무슨 사건이 벌어졌어요.
요즘 그냥 경찰서 가가지고 무슨 사건 수사해 주세요 하면 제일 먼저 뭐 하는지 아십니까? 뭐요? CCTV부터 확보해요. 저희 집에 도둑이 들었어요. 주변 CCTV 다 텁니다 그냥. 그거 잡으니까. 자, 대통령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수사를 해. 제일 먼저 할 게 뭐예요? CCTV 확보예요. 그걸 경찰이 지금 했다는 거죠. 이 뭐 대한민국 다 갈아야 돼. 뭐 검찰이고 경찰이고 뭐 수사를 뭐 이따위로 하나. 뭐 이런 거죠. 일선 형사들한테 물어보세요. 네. 다 CCTV부터 확보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어디에 화염병 던지는 사람 잡아내잖아요. 맞아. 화염병이 사례가 왜 그래? 그렇다 이런 거죠. 그 네, 뭐. 서부지법에 있는 애도 다 찾아냈잖아요. 얘가 어디서부터 왔는지 다 확인하잖아요. 그렇죠. 버스 카드와 CCTV를 대조해가지고 수키로 밖에 있는 원점부터 이게 찾아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뭐 이거 CCTV 확보하는 게 도대체 수사한다고 한 지가 얼마나 오래됐는데 그런 거죠.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아서 그렇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미 제출로 받은 거거든요. 압수수색하지 않고 이제 대통령실에 제출한 거죠. 이미 제출 형태의 압수수색. 이게 검찰이 그 영장 관리하고 이런 것도 다 연관이 돼 있죠. 그러니까. 그렇겠죠. 예. 근데 지금 이 비아폰 서버 삭제됐다는 소식도 있던데.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과연 수사가 이 상태에서 뭐 증거인멸이 이미 될 대로 된 거 아닌가? 이게 과연 수사가 잘 되긴 될라나 지금 걱정돼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어찌됐든 증거는 남게 마련이니까요. 진짜요? 다 네. 삭제해도? 요거 그 비어폰 그 서버도 네. 뭐 잘 아실 텐데 그 경호처가 관리 주체잖아요. 그쵸. 그 관리 주체라서 이렇게 기록들이 이렇게 쭉 남아 있었는데 그걸 이제 삭제했다. 기록을. 그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네. 그리고 이제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뭐 이런 사람들이 사용한 기록들을 삭제했다는 건데 그것도 원격으로 서버를 이렇게 확인하다 보니까 그런 정황이 이제 포렌식을 통해서 드러난 거고 드러났다는 얘기는 삭제를 했는데 어쨌든 조금 찾았다는 거잖아요. 포렌식이라는 게 이제 삭제하고 덮어쓰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은 좀 안 나오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안 나오는 부분까지 찾아내려고 경찰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 그게 지우는 사람들이 워낙에 이제 뭐 주도 면밀하다는 표현은 좀 어색하긴 합니다만 어찌됐든 범죄 흔적을 쥐어야 되니까 최대한 지우려고 노력은 했을 거고 아마 여러 번 지웠을 텐데 그쵸. 그죠? 그래도 복원이 됐다는 건 다행이네요. 찾으려고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 거고 뭐 그런 상태인 걸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어찌됐든 증거인멸을 한 흔적이 나타난 거니까 그거 같은 경우는 사실 구속영장 청구 대상 아닙니까? 경호처. 그렇죠. 뭐 네. 경호처가 됐든 뭐 특정을 할 수 있다 그러면은 그치, 증거 이제 그 기록이 이제 삭제해서 삭제한 기록이라든지 이런 게 명확히 확인되면은 근데 이제 누가 했는지 그 주체가 좀 확인돼야지 특정할 수 있겠죠. 경호처를 전체 경호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할 수는 없으니까. 김건희 이런, 아니야, 김건희. 조사를 통해 가지고 이제 뭐 진술을 받아서 그걸 누가 지시했다. 그리고 지시해서 그거를 실행한 사람은 누구냐 이런 게 좀 확인되면은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건 뭐 조심스럽긴 하지만 사실 접근 권한 갖고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고 그렇죠. 이렇게 뭐 손에 꼽힌다 그러면 그 사람들 이렇게 순차적으로 조사해가지고 지시한 사람까지 뭐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건 그렇게 어렵겠나?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담당자는 물론이고 담당자 구속하고 조사하다 보면 그 윗선을 부는 거야 뭐 털어내는 건 수사기관들이 잘하니까요. 근데 결국 이거 그렇게 막으려고 이거 안 털리려고 거기 앞에서 뭐 총 있는데 왜 못 쏘냐 그 난리치고 막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경찰과 경호처 붙어가지고 뭐 그 난리를 쳤는데 결국 이렇게 삭제된 흔적이 이렇게 들통이 나면서 그리고 그때 검찰이 이거를 계속 여러 번 영장을 안 내주고 이런 경우도 있었고. 네네. 근데 보면은 작년에 검찰이 이 비화폰 검찰이 제일 먼저 이 내란 사건을 수사했잖아요. 그러면서 군 관계자들, 사령관들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비화폰이 삭제된 정황을 확인했었습니다. 이미 했는데. 이게 이제 비화폰 삭제라는 게 그거래요. 그 로그
강제로 왜 원격으로 로그아웃을 하면은 삭제되는 삭제돼버린다. 그런 구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곽종근이랑 뭐 여인영 방첩사령관 이런 사람들 불러서 조사했더니 비화폰을 받았더니 다 삭제돼 있다는 거예요. 원격으로 로그아웃 돼 있다는 게 확인됐던 거예요. 그런 얘기구만. 그거는 야. 삭제가 됐다는 거죠. 근데 검찰은 그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압수수색 영장을 뭐 내주고 하는 과정에서 비협조적으로 일관했다는 거는 좀 상당히 좀 의구심이 있다는 게. 진짜 아유 정말 그래도 경찰이 이렇게 좀 나름 열심히 해줘서 좀 응원을 근데- 해주고 싶네요. 잘 해주길 그래서 이게 바라네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이 이제 지금 이 출국 금지를 하면서 한덕수하고 걔 이름 뭐지? 최상모 상모. 뭐 이 인간들에 이상민. 대한 이제 출국 금지도 했는데 27일 날 그 대통령 경호처 김성훈 차장 있잖아요. 그리고 경호처 처장 그다음에 경호본부장 이 사람에 대한 출국 금지를 연장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화폰 그 삭제와 관련해서 이들에 대한 수사를 다시 하겠다는 것이고 이게 누구의 지시에 의했는지 우리는 다 알잖아요. 말은 안 하지만 말해도 될 것 같은데. 뭐 예측이 되잖아요. 예측이. 그렇죠, 그렇죠. 예. 윤 씨에서 이제 김 씨로 넘어가서 이제 실무자가 이제 했겠죠. 김 씨에서 윤 씨로 넘어갔을 수도. 아 예. 오빠라고 불렀다고 하니까. 아 그래서 이제 어쨌든 김성훈 차장이 핵심 인물일 텐데 김성훈 차장이 이제 윤석열의 지시에 의한 거면 이거는 뭐 곧바로 재구속 사유이기 때문에 뭐 재구속이 멀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게 그 저 뭐냐 경찰이나 검찰이나 같은 사정기관 이런 사람들이 이런 선거기간에 이런 거 하는 거 사실은 뭐 저도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데 이거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아 이거는 이건 뭐 재고 좌고 우면하고 뭐 이런 거를 고려하지 말고 그냥 진도대로 좀 나가면서 어차피 이게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됐든 그 일테면 지금 선거 기간에 이 수사를 진행시킨다. 그럼 당연히 뭐 그쪽에서 지금도 반발하고 있듯이 정치적인 수사다 이런 얘기 하고 있고요. 대선이 끝나고 나서 하면 또 야당 탄압이라고 또 그럴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란은 어느 쪽이든 굳은 자인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그리고 고려하지 않고 네. 계속 잘 진행했으면 좋겠어요. 거기다가 지금 경찰이 이렇게 진도를 쭉쭉쭉 뽑고 있으면 결국 그 영장이라는 형태로 이게 진도가 나가게 될 텐데 이걸 또 공을 검찰로 또 넘기는 거거든요. 검찰이 이걸 받아주거나 기각하는 거예요? 그런 정치적인 고려도 또 해볼 수 있거든요. 경찰 입장에서 그냥 자기들 하는 대로 하니까 그런 것까지 해서 어쨌든 경찰로서는 나쁘지도 않고 그리고 원래 이런 사건은 그런 거와 무관하게 진도를 계속 뽑는 게 맞는 거니까 맞습니다. 계속 열심히 했으면 굉장히 공교로운 건데 경찰이 이제 한덕수에 대한 수사를 하고 출국 금지를 내리니까 한덕수가 그렇게 조용하던 한덕수가 김문수를 지지하겠다. 갑자기 정말요? 김문수를 지지하는 마음으로 사전 투표를 하겠다. 어머 너무 투명하다. 이렇게 밝혔어요. 무슨 생각이지? 예? 무슨 생각이지 모르겠네. 그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 사람 탈당을 안 했을 거야 지금. 나를 보호해달라 이런 거겠지. 이제 자기도 정치 탄압의 일원으로 들어가고 싶은 거겠죠. 네. 그래서 참 놀랍다. 경찰이 김문수에게 한 표를 선물해줬다. 대선 개입인데 네, 그리고 어제도 이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여기서 나왔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아주 오늘 종일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또 이야기를 좀 해주실까요? 예, 어제 대선 후보자 3차 TV 토론에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발언이 아주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네. 이 후보가 생방송 중에 여성의 신체에 대한 성적이고 폭력적인 표현을 그대로 인용해서 질의 형식으로 발언했어요. 네. 이게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 발언이 당연히 전국에 생중계됐고요. 야권이랑 여성단체 뭐 의식이 있는 시민들은 다 비판의 목소리를 매우 높이면서 이 후보 사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명이나 뭐 비판 얘기들이 좀 올라오고 있는데요.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예, 제가 지금 자료 조사할 때쯤에 이제 여성단체 한국 여성의 전화가 네. 성명을 냈는데요. 여성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한 표현을 질의를 빙자해 그대로 내뱉었다. 이준석 같은 인물이 우리 사회가 지켜온 최저 윤리선조차 무너뜨리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아, 근데 정말 그 장면만 봐도 다들 그 장면을 봤을 때 약간 뇌정지 온 것 같았다. 무슨 말 하는 거지? 이렇게 할 정도로 너무 충격이, 어른들조차도 이렇게 컸거든요. 근데 어찌됐건 대선 TV 토론이 어른들만을 위한 것도 아니잖아요. 뭐, 물론 당연히 여성들에게도 정말 큰 폭력이었지만 아이들도 이걸 보고 있었던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건 정말 온 국민을 상대로 엄청난 이 해악을 끼친 행위잖아요.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법적으로 뭔가 좀 처벌을 하거나 이럴 수는 없는 건가요? 예, 말씀하신 그 자녀들을 걱정하는 분들 중에 이제 정치하는 엄마들이라는 시민단체가 있는데 네. 이분들이 오늘 아까 좀 전에 했을 거예요. 기자회견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정보통신망법 위반, 그러니까 음란 정보 유통, 그리고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네. 경찰에 고발을 했습니다. 단체가. 이게 한 2,000명 넘는 시민들이 뭐 새벽 시간에 됐다. 근데 나중에는 2만 명이었나요? 최종적으로 이제 기자회견하는 사진이 이제 현장에서 보내줬는데 그 기자회견하는 그 시점 직전에는 37,700명까지 갔고요. 네. 아마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정치하는 엄마들 성명에는 이게 노출된 것도 노출된 건데 SNS나 기사 이런 거를 통해서 계속해서 그 어떤 범죄 같은 행위의 묘사가 기사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 번지고 있는 게 더 큰 문제다. 네. 이런 지적도 했고요. 그러니까 이게 대체 무슨 얘기예요 하면서도 계속 재생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초등학생 애들이 이 토론을 보고 나서 부모님한테 이 무슨 말이에요? 물어본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설명해야 돼? 그러니까 정말. 그리고 이게 뭐 음란 정보 유통 이 법도 있는데 그 선거법상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선거법 110조 2항인데 이 보면 누구든지 선거 운동을 위해서 이제 성별을 공연히 비하 모욕해서는 안 된다. 돼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어쨌거나 이준석이 한 행위는 선거 운동을 위하여 토론회에 나와서 그렇죠. 상대를 비방하는 목적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공연히라는 이제 공연성, 대중 불특정 다수 이제 토론회를 보고 있는 이제 불특정 대중 이런 분들을 상대로 이제 다수가 인지할 수 있는 상태라고 본 거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도 그렇고요. 공연성도 충족하고 특정 성별을 모욕하고 비하하는 것도 약간 명백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이 부분에 대한 뭐 선거법상 문제 이런 것도 좀 지적될 필요도 있고 그렇습니다. 한 2시간 전쯤에 이준석이 그 방송 들어오기 2시간 전쯤이니까 한 11시 이때쯤에 네네. 페북에 글을 올렸더라고요. 거기에 이제 그 어딘지는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관련한 내용의 기사였어요. 그러니까 발언 자체에 대한 허위사실이다 뭐 이런 취지의 기사였던 것 같은데 그걸 공유를 하면서 그러니까 나는 뭐 있는 그대로를 얘기했을 뿐이다. 거기다 뭐 이런 얘기를 써놨더라고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근데 말씀하신 대로 공직선거법상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고 그리고 우려하시는 대로 뭐 이런 그 음란에 대한 법적 문제도 있는데 그 부분은 또 언급을 또 싹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꼭 법적으로 따져야 되는지도 저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모든 것을 이준석 같은 놈이 왜 나오냐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허용된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런 게 문제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문제 있냐? 어제 토론에서 되게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권영국 그 후보가 제가 여기 지금 제 변호사인데 사람들이 그때까지 변호사인지 모르는 사람들도 많았더라고요. 법정에 나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계속 다툰다 이런 거죠. 근데 정치에서도 계속 그러거든요. 법적 문제. 그러니까 정치가 계속 변호를 해요. 정치적 책임이라는 게 없고 법적인 문제가 없으니까 문제 없는 거 아니냐. 제가 이걸 보면서 저는 라이브로 봤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한동안 약간 멍했어요. 근데 딱 끝나고 나서 드는 생각이 뭐냐면
저 재방송이나 유튜브로 저게 다시 올라오게 되잖아요. 저 부분을 잘라내야 되는 건지 아니면 썸네일에 19금을 박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아예 19금 19세 이하 시청 금지를 걸어야 하는 건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선 토론이 19금 대상인 거냐 이걸 만들어 버린 거죠. 그래서 이 방송통신위원회 에도 이제 이런 가이드라인 같은 게 있어요. 욕설이나 비속어, 사회적 소수자를 비하하거나 편견, 혐오를 주장하는 차별적 표현은 어린이, 청소년의 정서함양 및 민주시민으로서의 성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반 이제 시청자에게도 불쾌감을 줄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남녀의 성기를 직접 언급하거나 속되게 이른 표현, 성행위나 성적 표현이 포함된 내용은 방송하지 않아야 한다. 가급적. 불가피한 경우에는 무음, 삐소리, 모자이크 처리 후 방송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 해당돼요. 그러니까요. 그 얘기 뭐냐면 대선 토론이 삐 처리가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된 거거든요. 실제로 지금 방송국들이 이것을 인용 보도하면서 삐 처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냐 이런 거죠. 근데 본인은 전혀 지금 이게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이 개혁신당 홈페이지에도 뭐 탈당이 아니라 이제 본인이 스스로 저기 탈당하겠다 신청하는 이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고, 뭐, 이준석 후보 지역구에서도 뭐, 비난이 쏟아지고 있고,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도 본인은 지금 오늘 아까도 뭐 이야기하셨지만 페북에 글 올린 거 보니까 뭐가 문제야? 이런 반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왜 뭐라고 하는 거냐면 그것은 내가 한 발언이 아니지 않냐. 그렇죠. 나는 인용을 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저 사람들의 그 기준을 묻기 위함이다라고 한 거거든요. 이 전형적으로 그것 자체가 폭력이라는 걸 모르는 거죠. 그 말이 그 워딩 자체가 폭력이다라는 거예요. 비판의 지점 자체를 모르고 있거나 피하고 있거나 프레임을 바꾸고 싶은 거죠.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고 내구조상. 그렇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대중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뭐 좀 잘못되긴 한 것 같은데 난 잘못 없어. 이 논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게시판 논법이라고 하거든요. 그건 내가 한 게 아니고 난 갖고 왔어. 난 캡처 올린 거잖아. 얘한테 뭐라 그래. 공유만 했어 이거잖아요. 그래서 왜 달이 아니라 손가락을 한테 뭐라고 하냐라는 거거든요. 아니 그 손가락이 문제라니까 라는 거죠. 그 손가락이 문제다. 이것을 그렇게 거론한 것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고 저는 이제 이게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걸 낳게 되냐면 심지어 이준석이 한 얘기예요. 어제 토론회에서 어떤 학교에서 이제 욕설과 관련한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알고 봤더니 그 이 후보의 옛날 발언을 따라했다는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책임을 안 느끼시냐 이런 이유로 이제 비판을 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벌어질 상황이에요. 이준석이 TV에서 그런 얘기를 했던데 난 그거 따라했을 뿐이다. 라고 지금 그걸 만들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모든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TV에서.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한테 일종의 이제 책임을 져라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똑같은 얘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본인이 그걸 만들어 버렸다니까요. 다 물어보잖아요. 어린아이들이 저게 무슨 얘기냐. 그리고 이제 뭐 중학생 이런 그 학생들은 보다가 충격받아서 방에 들어가 버렸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책임질 거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 그 대선 역사의 가장 치욕적인 상황이거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그냥 인용 하나 했을 뿐이에요가 아니라니까요. 이건 한국 대선의 역사에서 이 정도의 공론장이 오염된 적은 없어요. 어떻게 여기에 삐처리가 들어갈 수 있고 19금이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이런 거죠. 야, 이 XX야.
이재명 야이 XX야 이게 욕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는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삐처리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죠. 아니 근데 그 질문하는 것도 너무 웃겨요. 자기가 그 질문이 그러면 정말 여성 혐오적인 발언인지 아닌지를 궁금해서 물어봐 본 거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문제인데 그것을 공격하기 위해서 차도살인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권영국 후보에게 그걸 물어보면서 이재명 공격하기 위한 거였다는 거죠. 절대 이것도 해서 안 되는 행위죠. 당신들의 기준은 뭐예요? 그걸로 이제 저 사람이 문제 아닙니까라고 말하려고 했다는 거죠. 비판하고 싶으면 직접 하시고. 그리고 저는 이게 왜 검증의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설령 그 이준석 후보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가 뭔지 알겠는데 그것이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게시판에 그렇게 뭐 누가 쓴 거랑 그 후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이미 무혐의 처리가 되는 건 아닌가요? 야, 뭐 그렇다 하더라도 설령 저는 사실이라 하더라도 도대체 뭘 하고 싶은 건지 모르겠다. 그거랑 이 대선이랑 이 후보랑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대선판을 오염시키려고 작정을 한 거죠. 대선판을 개판으로 만들어버리고야 말겠다. 근데 그것도 직접 그렇게 차라리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뭐 이렇게 이 후보님 뭐 그렇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본 것도 아니고 그 발언 자극적인 발언 그것만 따와가지고 마치 모르는 사람들은 저런 얘기를 왜 갑자기 꺼내는 거지 싶을 정도로 그냥 정말 이렇게 비껴서 공격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행태 자체가 공격을 해도 수준이 너무 천박하다. 최악은 어쨌든 그 후보들도 후보들인데 이걸 보는 굉장히 많은 국민들, 사실 전체 국민이죠. 전체 국민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점이 있고요. 이것은 트라우마로 남아요. 이런 건. 그래서 저는 이게, 물론 이게 계엄에 비할 바이겠냐만 만만치 않은 범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정치적 공론장이거든요. 대선 TV 토론이라는 건 그러니까 어느 선거보다 대선이 가장 주목을 많이 받는 선거고 거기에서 몇 번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공론의 장이란 말이에요. 제가 이번 그 선거 내내 어제 김문수 후보는 도대체 이 사람은 똑같은 내용을 계속 반복을 하는데 그렇죠. 도대체 뭐 하자는 거지? 이런 엄청 짜증이 난 상태에서 마지막에 이걸 딱 듣고 거의 이제 얻어맞은 상태로 한 20-30분을 보냈거든요. 저는 이게 일종의 뭐 공론장 파괴 행위죠. 거의 헌정질서 파괴랑 비슷한 공론장을 이제 우리 사회가 기본적으로 이제 가지고 있었던 이걸 침탈해 버리는 것과 같다. 네. 뭐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더 센 걸로 덮는다. 왜냐하면 이날 낮에 성삼납 의혹이 이제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면서 이제 이 사건이 뭐냐면 성삼납 의혹이 있잖아요. 네. 그 리스트가 나온 거예요. 상납 리스트가 나왔는데 거기에 이준석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네. 이거에 대한 해명을 한 달째 보내고 있는데 왜 답을 안 하냐. 그래가지고 이거 이제 페이스북에 이제 글도 썼어요. 무혐의 처리된 거다. 무혐의가 아니고 공소시효가 지난 거거든요. 네. 이건 다른 거예요. 네. 기소를 안 했다는 건 공소시효가 지나가지고 이 사건을 더 수사를 못한 거죠. 어쨌든 그렇긴 한데 이거에 대해서 입장을 물어볼 수 있잖아요. 정치적 책임이라는 건 법적 책임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전에 성상납을 받았어. 네? 그런 행위들을 하고 다녔어. 근데 공소시효는 지났어. 처벌은 안 되겠죠. 그거에 대한 진실이 뭐냐를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야말로 검증 대상이죠. 왜? 본인이니까. 그렇잖아요. 본인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도 안 하면서 피하고 다니면서. 근데 그날 민중의 소리가 이제 그 기자회견 그 기자회견은 원래 이제 그 뉴스타파가 보도한 내용과 관련된 기자회견이 아니고 단일화 입장을 이제 밝히는 기자회견이었는데 뉴스타파 기자가 질문을 하려고 하니까 질문을 안 받아요. 질문 안 받고 이제 계속 외면을 하다가
가요 그냥. 뉴스타파 기자가 쫓아가거든요. 아 이거를 뉴스타파보다 민중예술이라 더 빨리 보도해가지고. 아 우리 또 이승윤 기자가 아주 열의를 하셔가지고 조회수가 많이 나왔는데 굉장히 스트레스 받았을 것 같아요. 이게 이거 하고 나서 직후에 이제 TV 토론 준비에 들어갔을 때니까. 그럼 이게 머리에 남겠죠. 저게 계속 이슈가 될 것 같은데. 더 센 걸 터트려야겠다. 더 센 걸로 덮은 건가? 이런 생각도 드는 거죠. 근데 좋아요. 자기 의혹에 대해서 더 센 걸로 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전 국민을 피해자로 만들어 버리냐는 거죠. 그래서 범죄라는 것이고 그 논리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이슈 자체가 팸코라는 이제 인터넷 게시판 커뮤니티에 쫙 퍼져 있었던 이슈고 이 논리도 인용하는 건 왜 인용하는 나한테 뭐라 그래라는 이 논리도 전형적인 커뮤니티 논리예요. 그걸 가지고 갑자기 공론장에 그 논리 그대로 그 내용을 가지고 와서 공론장을 오염시켜 버렸단 말입니다. 딱 이게 떠오르지 않아요? 계엄이 왜 일어났어요? 그러게요. 정말 40대 윤석열이라더니. 네. 60대 윤석열은 극우 유튜브를 보다가 계엄을 친 거예요. 맞아. 40대 윤석열, 40대 이준석은 팸코에 중독돼가지고 그걸로 그걸로 공론장을 파괴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퇴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준석은 이게 성접대 건으로 이미 그 성범죄 그 의혹을 받는 사람이었고, 그렇죠. 법적으로 처벌 안 받았잖아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이 어제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성폭력 확신범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자아에 이제 내재되어 있는 어떤 의식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 범죄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 전체 여성 유권자들 향한 성폭력을 저지른 거거든요. 아 그럼요. 이게 좀 그렇게 이제 돼버린 거예요 이준석은. 사람들한테 인식이 돼버린. 앞으로 두 가지 정도의 이제 이게 남게 될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일단 국회가 이걸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당에서 윤리 제소를 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에서도 이제 의원직 제명이 필요하지 않냐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저는 의원직 제명을 시도해야 된다. 그게 설령 의원직 제명이 되느냐 안 되느냐도 되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서의 사회적 공론화는 굉장히 중요하다. 정치인의 발언이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며, 공론장에서 어느 정도까지가 어떤 것들은 제재가 필요하지 않냐는 정치인의 발언이 무제한적으로 이제 허용되는 것은 막아야 된다. 이게 이제 혐오 발언을 금지시켜야 된다는 게 전 세계적인 이제 이슈거든요. 한국에서도 그게 필요한데 한국은 갑자기 이때 표현의 자유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국민한테 총을 쏴대는 이런 발언을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에 속하냐. 예. 라는 것이고, 요거가 논의되는 게 이제 그 국회 윤리위 뿐만이 아니라 그게 사회적 공론장에서 충분히 토론되는 게 필요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조치도 있습니다. 어떤 거? 방송이 이준석에게 마이크를 줘선 안 돼요.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죠. 해명 오늘 SBS에 바로 나왔거든요. 거기서 개소리를 또 떠들어요. 뭐 돼지발정제 옛날에 뭐 그런 건 뭐 사과하고 어쩌고 하지 않았냐 뭐 이런 얘기로 눈치가 간다거나 뭐 지금 사과한다는 얘기를 기자들 앞에 했다는데 그러면서 또 무슨 말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자회견이야 뭐 지가 자청하는 거니까 뭐 어쩔 수 없다고 쳐도 기자들도 거기 가서 질문을 보이콧해야 돼요. 아예 안 간다든지 그런 방식. 뭐 근데 이제 그것도 그건데 이제 방송 스튜디오에 못 나오게 해야죠. 네, 김현정의 뉴스쇼 뭐 이런데 지금까지 논란이 있었잖아요. 절대 불러서는 안 된다. 아마 사람들 다 쳐다볼걸요. 여기에 마이크를 쥐어줄 거냐. 네. 이 라디오 방송들이 그러니까 이준석에 대한 평가는 뭐냐면 이준석은 그 방송 시스템을 정말 교묘하게 잘 활용해서 맥락에 대한 토론이 아니라 워딩을 계속 준비해서 이 자극적인 워딩을 던지고 지금 토론하는 것도 그런 방식이잖아요. 그런 걸로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긁고 그러니까 이런 거에 이제 능한 사람인데 방송들은 그걸 좋아하는 거죠. 워딩 딱딱 떨어지고 화제성 높아지고. 그러니까 얘기는 안 하겠지만 제가 예전에 그 김어준 씨가 이제 TBS에 있을 때
그 다른 방송국 사람하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김어준 때문에 고민이 하나라는 거예요. 청취율은 이제 못 가져온다 우리가. 그러면 하나다. 뭐야? 화제성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인용되느냐. 왜냐하면 김어준과 많이 인용을 안 하거든요. 언론들이. 예전 한때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언론들이 김어준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이니까. 그러니까 방송들이 굉장히 자극적으로 변해요. 그러니까 저는 많이 오염됐다고 생각하는 편이에요. 아침 라디오 방송들이. 근데 이 아침 라디오 방송이나 뭐 오후 라디오 방송이나 TV나 방송국이 하는 유튜브나 이준석에게 마이크를 줘서는 안 된다. 저거는 해명이나 뭐 반론의 대상이 아니에요. 저건 그냥 범죄예요. 이걸 우리 사회가 범죄로 규정을 하고 그것에 대한 어떻게 처벌 혹은 어떻게 제재해 가야 될 거냐를 논의할 단계지. 이거에 대한 해명을 들어보겠습니다. 기계적 중립이에요. 그런 방송사는 방송을 해서는 안 돼요. 여기서 다시 대선 후보니까 대선 후보에게 뭐 중립을 지켜야 되니까 기회를 주는 게 당연하지 않냐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대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미 섭외되는데 어떻게 해요? 취소하세요. 취소해야 된다. 지켜봐야 되고 저는 사실 어제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걸 방송들이 어떻게 인용할 수 있지? 그러니까 모 방송국은 SBS인데 SBS는 굉장히 자극적이었어요. 바로 뭐 이재명 아무 대답도 못해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뽑던데 MBC도 약간 비슷한 제목들도 있었고요. 아니 그 말도 안 되는 얘기 뭐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근데 이걸 우리 사회가 잘 만들어 가야 됩니다. 이제 이거 벌어진 일이고 이 벌어진 일을 어떻게 수습해 가고 정치와 방송에 그러니까 저는 방송국들이 나 몰라라 또 뒷짐지고 정치인들의 문제야. 대선 토론에서 벌어진 일이야. 그걸 우린 보도해야 돼. 같은 개소리다. 그건. 당신들에게 책임이 있다. 당신들이 키워놓은 괴물이다. 라는 걸 인지해야 된다. 그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면 부르겠죠, 또. 이준석 후보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다 뭐 섭외하고 있다면 그 PD들 정신 차려라. 라는 거죠. 이게 지금 이 어디서 방송사가 주관한 거죠, 이게? MBC도 지금 이거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그렇죠. 이 대선 토론 같은 경우는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그리고 주관하죠. 방송사랑 같이 주관하는 건데 그러면 과연 이거를 이 혐오적인 질문 내용을 사전에 걸러내지 못했냐 그런 문제도 제기되더라고요. 걸러낼 수는 없죠. 근데 그래서 이제 저도 그 고민 오늘 많이 보통 했거든요. 이제 질의 이런 제도가 없다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 왜냐면 혐오 표현 자체를 걸러낼 필요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무방비한 상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는 상황 자체를 방치해놓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그걸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거든요. 사회자가 개입해야 되는 건데. 그렇죠. 이걸 못했던 거고. 근데 그거 말고는 방법이 없죠. 뭐 예를 들면 뭐 사전에 질문지 다 주세요 이럴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면 사회자 개입할 수 있었을까도 저는 굉장히 많이 생각했거든요. 이 사회자는 지금 무슨 고민일까? 고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럼 내가 개입했어야 하는가? 그것이 지금의 사회의 어떤 공론의 상태에서 적절한 일이었을까? 만약 이걸 했다면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을 것 같아요. 하고 있을 것 같고 특히 MBC 아나운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게 세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으로 모시는 게 손석희이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내부 논의나 이런 것들 많이 하는 조직인데 아마 고민 많이 하고 있을 것 같고 입장을 낼지 안 낼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책임을 묻긴 좀 어려운 단계거든요. 왜냐하면 사회적 논의가 그 정도로 숙성해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정치 토론이라는 게 그냥 뭐 후보들끼리 알아서 잘 하는 거지. 후보자가 이제 사회자가 이걸 적절히 좀 조절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의견들은 있지만 그것도 기본 룰 안에서만 되거든요. 룰을 안 지키는 것만 제어를 한단 말이에요.
내용이나 이런 거 가지고 뭘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고 그걸 했을 때 오히려 더 사회적으로 혼란한 논란이 벌어질 수도 있어서 저는 MBC가 많이 고민을 할 것 같다. 그리고 고민의 결과를 좀 내비쳐줬으면 좋겠다. 우리 내부적으로는 이런 고민을 했어요. 라는 것도 좀 필요하다. 그것도 하나의 사회적 공론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준석이라는 정치인에 대한 처리, 국회의원이니까 그것과 함께 대선 후보야 뭐 자기 사퇴하든 말든 자기 알아서 할 문제니까 사퇴를 요구하는 건 유권자의 권리니까요. 그걸 하면 될 것 같고 요걸 여기서 끝내서는 안 되고 대선 이후에도 대선 TV 토론이 어떻게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 이미 오염된 상태예요. 이거 그대로 라이브로 내보낼 수 없단 말이죠. 통으로 재방송을 라이브로 보게 할 수가 없어요. 거기 삐처리가 들어가야 되는 상태가 돼버린 거는 이건 있지 않았던 일입니다. 있어서도 안 되고 있지도 않았던 앞으로도 벌어져는 안 되는 일이라면 앞으로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무슨 사회적 공론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에 대한 제재와 함께 사회적 공론과 이거에 대한 장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겠죠. 저는 그것이 결국에는 그 혐오 발언 금지법으로 향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사람들이 표현의 자유하고 배치되는 거 아니야? 전혀 아닙니다. 그것이 사회적 이 논의의 장으로 올라와야 돼요. 혐오 발언 금지법이 길 가는 뭐 필부한테 적용되는 법이 아니거든요. 표현의 자유와 상관없는 거죠. 상관없어요. 책임 있는 자들에게 책임을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니면 피해가 분명한 경우에 뭐 이런 거라서 이제 저는 뭐 이준석이 이런 정치인이야. 그래서 문제야라는 것도 있지만 이 사건 자체에 좀 집중을 해서 그럼 이 사건을 가지고 이 정치인을 퇴출시키는 것, 혹은 제재를 가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통한 사회적 공론화가 필요하다. 이건 사고예요. 대형 사고고 뭐 후보 개인의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이 저는 문제야라고 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엄이 터졌어요. 윤석열이 문제죠. 우리는 제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개헌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논의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정말 너무 소중한 공간이거든요. TV 토론이. 그러니까 대선 TV 토론은 진짜 중요한 공간이에요. 그게 지금 낭비되고 있어서 전 굉장히 열받았는데 이번 세 번의 토론이 오염될 것까라고는 생각을 못했던 거죠. 여기다 폭탄을 던져버린 거니까. 이때까지 있었던 일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저는 대선 TV 토론 테러범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약간 이것도 그 연장선에서 공적 기관의 공적인 판단이 나와주면 좋겠어요. 그 국회를 통해서 뭐 제소하는 것도 방법이긴 한데 그 전에 선관위에서 이 사안은 선거법상 이게 어떤 문제가 있고 아까 얘기했던 공연이 한 110조 그 부분에 어떤 저촉이 되고 그래서 뭐가 문제고 이런 부분. 근데 보통 그런 거 하라고 대한민국 기구가 하나 있는데요. 뭐인데요? 그래서 국가인권이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인권위가 오염돼가지고. 그러니까 사회 시스템이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인권위원장이 더 심하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기구가 아니게 그렇죠. 됐죠, 그렇게 오염됐죠. 원래대로면 인권위가 여기 개입하죠. 네. 근데 그러니까 진짜 다시 정말 윤석열 3년 동안 우리 너무 힘든 건데 너무 많은 걸 무너뜨려가지고 이걸 차근차근 다시 쌓아 올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벽들이 무너지다 보니까 이준석이 활개를 치고 저런 이준석이 더 센 걸 하다가 이런 정말 테러 같은 행위를 해버린 거란 말이에요. 온 국민을 상대로. 우리는 다시 이걸 정말 지리하고 어렵지만 하나씩 다시 논의를 해서 공론을 통해서 다시 쌓아 올려가야 됩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하루 만에 수만 명이 고발에 참여하고 온갖 단체들이 들고 일어나고 좀 전 모르긴 몰라도 오늘 동탄 장난 아닐걸요. 네. 지역구가 아주 이준석을 정치판에서 퇴출시켜야 돼. 네. 그런 근데 이런 사람이 청년 정치인의 대표 업자고 하면서 지금 대선 후보 뭐 그 이제 보수 쪽의 뭐 미래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떠받들어 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대선 후보로 나와서 뭐 아주 김문수와 뭐 이렇게 단일화 하나만 안 하면 자기 목감 근데 높인다고 뭐 이렇게 하고 저는 있고. 어제 발언으로 그 모든 것을 상실했다. 그러니까
그럴 수는 있죠. 펜코의 대표는 될 수 있죠. 그것만 하셨으면 좋겠어요. 펜코의 대표는 될 수 있는데 지금 탈당 러시가 벌어지는 건 뭐냐면 개혁신당 탈당 러시가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준석은 그런 사람들을 포괄하고 있었던 거예요. 합리적 보수, 지향의 젊은 네. 층 이런 사람들이 합리적 보수에서 저건 뭐지? 못 참는 거죠. 이건 아니야. 쭉 떠나고 있는 걸 보면 저는 이제 그 타이틀은 아마 잃게 될 거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이제 청년 정치를 상징했던 사람은 그냥 전 국민을 상대로 성폭력을 한 범죄자가 된 거죠. 네. 그 사건이라 이거는 쉽게 되지 않고요. 그러니까 뭐 정치권에 퇴출되는 건 사실 뭐 그렇잖아요. 그 김문수도 사실 뭐 거의 정치권에서 퇴출 비슷하게 됐던 사람인데 다시 돌아오듯이 그럴 수는 있어요. 근데 그건 쉽게 되는 일은 아닌데 저는 분명한 제재 자체가 필요하다. 네. 퇴출이 어떻게 되겠어요? 뭐 아무리 방송에서 안 불러준다고 해도 예? 종편 이런 데는 불러줄 거 아닙니까 또. 그죠. 그럼 또 나가서 또 막 떠들다가 뭐 일단 제명을 시키는 거지. 저는 병원 제명부터. 필요하다. 네. 모두가 다 온 국민이 다 분노를 하게 만들었던 이준석 후보 이야기까지 해봤고요. 저희 1부는 여기까지 하고 2부에서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시사콜콜 2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강경훈 기자가 법관 대표회의 결과를 좀 분석해 주신다고요? 네. 네. 제목은 큰 제목은 사법부 이놈들. 이고요. 네, 중간 제목은 대법원의 정치판 난입 초유의 사태 앞에서 신중한 법관 대표회의. 기네요. 자정을 기대할 수 있나? 없다. 왜 이렇게 길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까지가 제목. 네. 네네네. 26일에 이틀 전이죠. 네, 법관 대표회의가 열렸는데 뭐 여러 관심을 모았었습니다. 과연 조희대 대법원의 이제 대선판 난입 사태를 어떻게 규정하고 어느 정도 수위의 문제의식을 드러낼 것인가. 네. 우리 근데, 방송에서도 많이 기대했거든요. 그렇죠. 근데 안건 상정만 되고 아무 결론이 안 났습니다. 뭐야. 그리고 결론을 내기 위한 논의는 대선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고요. 총 안건이 7개였어요. 기존에 알려진 운영위원회 발의안 2건이 있었고 네. 구성원들이 현장 발의로 5건을 발의했다고 합니다. 그 법관 대표회의 측은 사법 개혁이 정치 의제가 되면서 법원 안팎에서 입장을 표명하는 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었다. 구성원들 간에 이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고 대선 이후에 속행하는 게 좋겠다고 해서 의결하게 됐다. 그러니까 대선 이후에 미룬다는 안을 의결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네. 아니 무슨 조희대 자체가 대선에 이렇게 개입을 한 건데 그쵸. 어쨌든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좀 적절한 결정이다. 이런 취지의 입장을 냈어요. 뭐 대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고려한 것 자체가 적절하다. 그런 겁니다. 아마 조희대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네. 야권의 주된 반응이 다 비슷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법관 대표회의의 이런 입장은 예상은 했었거든요. 이럴 줄 알았다. 아니면 되게 소극적인 정도로 이제 안건으로 채택을 하거나 아니면 결론을 내지 않거나. 아니 이 정도 할 것 같았으면 뭐하러 전국 그것도 법관 회의를 뭐하러 했을까? 되게 민주당이 되게 세게 얘기를 해왔잖아요. 조희대 그러니까. 사태에 대해서. 근데 민주당 좀 반응이 제가 보기에는 좀 상당히 아니라고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법관 대표회가 왜 시작됐는지 좀 보면은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걸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조희대를 필두로 한 대법원이 개입해서 이재명 선거법 사건 무죄 판결을 뒤집으려고 시도했고 결국 이 목적은 대선 후보 자격을 박탈하기 위한 뭐 확정 판결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렇죠. 그 파기환송 자체로 인한 이제 고법에서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이런 과정이 민주당의 정치적 부담을
줄 것이라고 보고 뭐 후보 교체까지 염두에 두고 뭐 그런 것까지 아니겠느냐 이렇게 그렇죠. 예상을 했는데 그 자체가 어쨌거나 그 초유의 사태인 거예요. 대법원의 대선 개입 사태. 이 정치 중립성을 노골적으로 훼손하는 사태가 발생을 해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추락했다는 것이 이 법관 대표 회의를 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인 건데 그렇다면은 이 사법부가 이 지금 훼손된 신뢰를 어느 정도 최소한 이제 바로잡는 작업, 이 정치적 중립성에 지금 불기된 상태인 거잖아요. 네. 대법원이 개입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바로 최소한 좀 균형추를 맞추는 게 필요했던 건데 그게 어쨌거나 이 법관 대표회의에서 좀 전향적인 의견이 나오는 거였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이 상태가 불균형 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대법원장이 이 사태를 책임을 지고 물러나지도 않고 있고 대법관들이 뭐 어떤 입장을 내지도 않는 상태에서 최소한은 이 법관 대표 회의에서 대법원의 정치 개입으로 인한 사법부 신뢰가 훼손된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한다. 이렇게 했으면 이제 어떤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까지 나아가는 게 바람직하죠. 근데 아무런 결론 내지 않았다는 거는 대선 끝날 때까지 눈 감고 있자는 거예요. 판사들의 수준이 딱 저 정도로 하는 겁니다, 지금. 네. 판사 새끼들이라고 쓸 때는 많이 화가 나셨는데. 근데 아마 이 네. 결정을 두고 아마 스스로 되게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을 거예요. 네. 법관들이? 그렇죠. 일단 대법원장의 문제, 대법관들의 문제를 이유로 안건까지 상정해서 회의를 열고 안건까지 상정해서 뭐 물론 채택까지는 안 했지만은 자기들은 그 정도 한 것도 너무 대단하다. 엄청난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엄청난 제왕적 권력에 도전했다. 뭐 이렇게 좀 만족하고 뭐 안도하고 있지 않을까. 네. 그렇죠. 이건 뭐 우리가 그때 한참 요 조이대 건 이후에 굉장히 이제 많이 분노를 하면서 법관들이 특히나 이제 들고 일어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고요. 그때도 뭐 위에서 이렇게 뭐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밑에서부터 이렇게 좀 올라와서 자정작용이 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는데 그래서 좀 기대를 많이 했거든요. 네. 26일에 좀 생각보다 너무 늦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근데 참 너무 정말 김 빠지게 하네요. 근데 뭐 저는 김 빠지진 않았고요. 그러니까 저는 저평가. 우리는 어쨌든 제왕적 권위가 있는 대법원장이 있는 상황에서 법관 대표 회의를 임시회의를 열었다. 그것 자체가 의미가 없진 않아요. 의미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서 뭔가를 이제 강하게 제기를 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거기까지 가지 못했던 것은 그러니까 사법부의 책임이 있다라는 어떤 정도의 메시지 정도는 나오는 게 정상이었을 텐데 그러지 못한 거에 대해서는 좀 지켜봐야죠. 그러니까 이후에 이제 대선 이후에 그러니까 이른바 대선이 끝나고 나서 2라운드가 시작이 될 텐데 오히려 더 부담스러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려를 표한다. 그러니까 사법부는 중립을 지켜야 하고 사법부가 이제 그 어떤 대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떤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한다라고 했으면 견제가 됐을 텐데 2라운드는 더 강하게 붙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법 해석 논란이 아직 남아있는 상태고 그것을 대법원이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게 있는 상태일 텐데 그 와중에 법관 대표회의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거기서 입장을 낼 수 있느냐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걸 하겠다는 것이라면 저는 뭐 한번 해봐라 그런 거죠. 못하지 않을까? 그렇게는? 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사회라는 건 늘 그 사회 분위기라는 게 있어요. 작은 사회든 큰 사회든 예를 들어 머리를 빡빡 깎아버리는 아버지가 있는 집에서 그 자식들이 문을 쾅 닫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저항일 수 있거든요. 네. 보통 사람은 그런 거면 신고를 해. 집을 뛰쳐나오든지
그게 정상이야라고 하지만 자기는 어쨌든 문을 한번 쾅 닫아본 것만으로도 그럴 수 있거든요. 저는 뭐 마음적으로는 이제 나는 반항했다. 그렇죠. 하는 거죠. 네. 근데 두드려 맞죠 다시. 그래서 저는 그런 현실적이네. 것들이 이제 더 많이 쌓여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그만큼 이 법원 사회라는 곳이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들 안에 똘똘 말려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겨우 정족수를 넘었잖아요. 그러니까 요건을 넘었잖아요. 개최 요건을. 많은 사람들이 어쨌든 일어난 거고 그 당시에 그게 아마 최선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그 사회의 그 민도 혹은 민주주의의 척도라는 게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죠. 그 사회 자체가 그런 시각을 놓고 일단 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그런 상황에서 저는 나름대로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들을 응원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들죠. 아까 정혜림 아나운서가 한 말도 사실 그거랑 걔를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를 싸잡아서 한다기보다는 그것에 그러니까 균형추를 맞추는 좀 강력한 메시지 혹은 앞으로의 방향을 담은 내용을 안건을 상정하고 찬성했던 사람들은 공공님 말씀대로 칭찬을 해줘야 될 부분인 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실망하고 그쵸. 비판하고 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 뭐 다들 그렇게 말씀하셨지만은 지금 이 와중에도 안 되는데 나중에 뭐 그러니까 사실은 좀 민주당 쪽에 이제 좀 약간 그런 게 있는데, 아까 그 발제자님이 트라우마라고 말씀하셨던 내용의 실질은 뭐겠냐 그러면 이제 우리가 법관 탄핵하고 막 대법관 인원 늘리고 막 이런 거를 딱 내놨는데 이후에 이게 아니네 싶어서 일단 추이를 지켜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가 트라우마의 실질이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이제 다른 사회적 과제들까지 감안해서 개혁을 추진하는 민주당 정부가 뭐 어떤 정부든 될 텐데, 그런 상황에서 이 우선순위를 치면 저 밑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이런 사법개혁에 대해서 특히나 대법원 관련한 이런 내용들이 과연 곰곰이님 말씀대로 더 어려운 과제로 법관들한테 다가갈지 아니면 그냥 흐지부지한 이슈로 이 체제가 공고히 더 유지될지라고 봤을 때 후자 쪽에 가깝다 그러면 이번의 결과를 그런 정도의 수준이 내가 받아들이기라고 하기에는 전 너무 아쉽기는 해요. 그러니까요. 아니, 어차피 전체를 좀 회의를 한 번 더 비판해야 될 해요.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회의를 다시 할 거라서 그런 걸 좀 지켜왔으면 좋겠다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이게 괜찮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사회의 분위기라는 거예요. 그게 이 사회의 분위기. 판사 사회. 네, 판사 사회를 정확하게 인식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거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회의가 열렸다는 것 자체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거기서 어떤 이 사법부가 이래선 안 돼라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분포하고 있는지를 확인한 거잖아요. 네. 저는 이게 한국에서 별로 많이 시도되지 않았던 분야거든요. 개혁이. 네. 그러니까 한국에서 개혁 중에 가장 드라마틱한 개혁이 군 개혁이었어요. 김영삼 대통령이 갑자기 등장해가지고 야, 다 잘라. 이걸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르르 이렇게 무너진 측면이 있거든요. 근데 검찰은 약 10년 동안 저항하면서 버티면서 10여 년이죠. 노무현 정부, 그러니까 김대중 정부 때부터 거론이 되기 시작해가지고 노무현 정부 때부터 좀 시작이 돼서 문재인 정부까지 와서 잘 안 된, 아직까지도 이제 그러니까 이 정도 세월이 걸릴 거예요. 사법개혁도.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좀 손을 대기 시작해가지고 하다가 좌초되고 또 앞으로 더 걸릴 건데, 그때마다 확인해야 되는 건 그런 사람들이 존재하고 검찰이 어려웠던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잘 드러나지 못했던 거거든요. 검찰 내에. 그러니까 되게 외로웠잖아요. 뭐 본 적 없어요? 박은정 의원과 이문정 검사가 딱
국회에서 마주쳤는데 둘이 울어. 굉장히 외로웠다는 거거든요. 이 검찰을 개혁해야 된다는 검찰 내 사람들이. 근데 어떻게 이름도 그렇게 박은정님. 그냥 흔한 이름이에요, 은정은. 네. 너무 의미 부여하지 아유, 마시고. 그래도, 아유, 뭐, 근데 네. 저는 이런 걸 확인할 때마다 그러면 5분의 1 정도가 겨우 모이는구나. 그들은 누구이며 그들에게 어떻게 힘을 실어주고. 그러니까 외부적 제도 개혁도 필요하겠지만 내재적으로 이 에너지가 생기는 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만만치 않은 조직이다. 만만치 않은 사회다라는 게 확인이 됐고 그러면 여기서 출발해서 무엇을 더 할 수 있을까? 이런 건 좀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에너지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이제 보면은 우리가 좀 경험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그런 에너지들이 실제로 분출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양승태 사법농단 때도 마찬가지였거든요. 그때는 어떻게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법관 대표회의에서 그렇죠. 더 전향적인 저는 전향적이라고 보지 않는데 기사들이 그렇게 쓰더라고요. 그렇지. 본인은 지금 유튜버니까. 요거에 비해서 훨씬 나아간 판단을 해요. 이제 이 사법 남용, 행정권 남용인 사건이라는 것을 규정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 연루자들에 대한 뭐 형사 초추가 필요하다, 검토되어야 한다. 뭐 이 정도까지 나아갑니다. 근데 보면 이게 보통 그 고법 부장급 이제 윗선들에 의해서 한번 진압이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또 의결을 해도 이제 위에서 이네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이거 사법 독립 훼손이다. 엄중하게 이렇게 또 가이드라인을 쳐줘요. 그리고 그 자체 조사 같은 것도 하거든요. 다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이것도 문제고 A에서 뭐 Z까지 다 문제인데 이게 죄는 안 된다예요. 이게 형사소추로 갈 사안은 아니다. 판단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서 이런 분출을 다 해도 결국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다 진압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검찰 수사를 하면은 영장을 다 기각해버리고 심지어 뭐 영장 심사 결정문을 A4 용지 2장을 써요. 그러면서 이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이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거는 영장 심사 결과에서 잘 안 나오는 문구거든요. 본안 사건에서나 나오는 거지. 보통 이제 도주우려라든지 뭐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하고 사안의 중대성이 어느 정도인지 구속 사유가 있는지 그런 걸 판단하는 건데 이거는 이 사건은 이 성립되지 않는 사건이다. 범죄가 안 된다고 가이드라인을 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 조사단 그리고 영장 판사 그리고 나중에 다 무죄를 선고하거든요. 실제 양승태 일당들에 대해서 그 재판하는 판사들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이 다 판사들이에요. 그쵸. 네, 이게 조직적인 비호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구조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 구조에서 이제 이 법관 대표회의에서 나오는 이런 목소리도 중요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봤을 때는 뭐야? 어떻게 해야 되죠? 안에서 뭘 기대할 수 없다는 거죠. 안에서 뭐가 되긴 어렵다. 양승태 사건 관련해서는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는 그런 이제 자정 문제도 있긴 했지만 이들이 이제 논리로 세운 게 사법부 독립성 훼손이었던 거잖아요. 근데 사법농단의 사건 본질 자체가 사법부 종속의 문제였는데 그렇잖아요. 청와대와의 관계 이게 그냥 문건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 당시에. 심지어 그런 문구가 나와요. 그 상고법원 BH 협상 추진 전략 이 문건이 있는데 그 내용이 뭐가 있냐면은 그 이제 19대 국회에서 이제 상고법원 관련법을 통과시키기 어려운 상황에서 막판에 몰리잖아요. 몰리니까 이제 압박 카드로 BH 국정 기조를 고려하지 않은 독립적 독자적 사법권을 행사하겠다. 그동안은 그렇죠. 독립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걸 카드로 낸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지. 이런 식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세대, 그러니까 지금의, 그러니까 그 문영배 재판관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독재 정권 시절에 공부만 했던 자신 세대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 박정희 시대에 그 법관이 되기 시작하거나 전두환 시대에 법관이 되기 시작한 사람들 얘기죠.
그러니까 그들이 초임 시절, 초임 판사 시절, 혹은 뭐 저연차 시절에 그 재판이라는 게, 혹은 법원이라는 게 어떤 존재였을까? 너무나 당연하게 정권의 하부 조직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론적으로 어떻게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삶이 그래 왔던 거예요. 자, 보내왔어. 영장을 보내왔어. 도장 찍어줘. 영장. 그게 1987에 등장했던 거잖아요. 검사가 경찰이 가지고 오니까 도장을 찍어주면, 아니, 도장을 찍어주면 되는데 뭐 하냐고 뭐 이런 거였잖아요. 검사가 이런 새끼들을 봤나. 뭐 이러고 이제 가져와봐. 뭐 이러고, 뭐야, 서울대야? 뭐 이게 이러서 시작이 된 거잖아요. 술 먹다가. 그 얘기는 그 전까지 그 검사마저도 가지고 오면 도장 찍어줬는데, 줘봐. 태도가 불순해. 뭐, 너네 뭐 숨기는 거 있어? 이래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원래 뭐 무슨 엄청나게 민주적인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원래는 하부 조직이었던 거죠. 법원도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이상한 판결을 내는 판사들은 존재하지만 대부분은 검사가 제출한 대로, 그게 지금까지 남아있는 문화거든요. 판결문이 자기가 쓴 게 아니라 검사가 제출한 복부. 예, 기소장을 그냥 그대로 인용하는 이 문화가 남아있는 거예요. 독립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나오는 거죠. 협조적인. 유대관계. 예. 독립성이라는 건 카드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이 시니어 세대들에게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게 지고지순한 그 어떤 가치냐라고 하면 그게 아니라 카드라는 거예요. 네. 필요할 때만 써먹는. 그렇죠. 맞아. 그게 이번에 등장했던 거죠. 자, 자기가 대선에 난입을 했어. 이거에 대한 비판이 가해지고 견제가 들어오려고 하니까 딱 카드로 꺼내든 거죠. 저는 이 사고 방식이다. 그러면 새로운 세대의 이 판사들은 다른 사고 방식을 갖고 있는가, 이런 게 중요하거든요. 검찰이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사고 방식이 똑같았던 거예요. 최근에 검사들이 다르대요. 왜냐하면 돈을 너무 못 벌어. 로펌들이 돈을 많이 버니까 갈까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충성해봐야 나한테 남는 게 뭐야? 이게 MG 검사들이래요. 그러니까 충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솔직히 걔네들의 머릿속에는 그 경로가 주로 있다. 검사하다가 변호사로. 예, 변호사 잘 가서 이제 좀 뭐 이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고, 오히려 검사가 재밌어서 좋아서 하는 사람들도 오히려 있다는 거예요. 이 충성도는 굉장히 떨어졌대요.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사법개혁, 그러니까 이 검찰개혁의 결과이기도 하거든요. 그런 와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여기에 그런 미래가 있는 건 아니다. 딱 아마 세대가 갈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법개혁도 저는 이런 지금의 시니어들의 생각, 사법부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어떤 우리의 권리, 우리의 힘,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지켜야 할 어떤 지향, 어떤 민주주의의 가치, 이런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카드, 우리의 권리, 우리의 힘의 원천, 이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아직까지는 많이 있겠죠. 그 법관 대표에도 정말 가혹한 비판이네. 조단조단 말했는데 정말 가혹한 비판. 가만 듣고 보면 와. 저는 뭐 그래서 그게 드러났던 게 이제 양승태 사법농단 사건이었을 거다. 거기에 하나가 더 있죠. 하나는 이제 우월하다. 우월의식. 그래서 이게 법조계의 진짜 법조계 내부에서도 많이 하는 비판이거든요. 그놈의 서울대. 그러니까 법관들은 검사도 그렇고 다 자기가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해. 일반 국민보다.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계급성이잖아요. 계급적으로 위에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럼 그 내에서도 계급은 형성이 돼요. 그러니까 이 카르텔의 끝에는 서울대가 있어요. 서울대 50대 남성 서오남이라고 막 그런 게 네. 있었죠. 법조계에서. 그래서 뭐 그런 얘기도 하죠. 대법관 중에 한두 명은 서울대가 아니어야 한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대부분이 서울대란 얘기죠. 아니죠. 대법관은 서울대 거다라는 거예요. 아하. 그 인식의 기반은
왜냐하면 대법관까지 갈 수 있는 정도면 서울대 정도는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그래요. 거의 다 서울 그렇죠. 대법관들이. 그리고 이 서울대 인간들의 그 이상한 생각의 그 우선이 뭐냐면 서울대예요. 서울대. 스스로 그래요. 스스로 서울대와 서울대가 아닌 존재. 이렇게 인식을 많이 해요. 예전에 이제 그 진보 정당의 서울대 출신들이 몇 명 있잖아요. 그죠, 많죠. 뭐 이제 그 중에 한 분이 그 국회의원이 됐는데 그런 모임이 있어요. 서울대의 그 이제 고위급 그러니까 장관, 국회의원, 뭐 대법관 이런 종류의 이제 출신들만 모이는 이런 데가 있는데 이회창이 거기에 대빵이었다는 거예요. 갔더니 정말 체를 해가지고 며칠 동안 밥을 못 먹었대요. 너무 역겨워서. 왜냐하면 이 사람은 거의 공산주의자 취급받는 사람이잖아요. 진보정당에 있는 사람이니까. 그렇죠. 아이고 왔어 이런다라는 거예요. 내 귀여운 서울대 후배인 거야. 진짜 돌아버린 줄 알았다고. 근데 그게 연대 고대의 정서학원도 달라요. 연대 고대와 서울대 정서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연대 고대, 특히 고대는 그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우린 고대, 뭐 고대 모여 이게 되지만 서울대 모이지도 않아요. 뭐냐면 우리는 다른 종류의 인간이라고 인식을 하고 저들은 그냥 보통 인간. 그래서 제가 극좌파야 상관없어. 그 중에 뛰어난 행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법조계 이게 굉장히 강하고 이념을 뛰어넘는. 그렇다고 하죠. 네, 그래서 서울대 법대 출신이다고 하면 법조계에서는 그냥 어디에 가나, 뭐 어디에 가나.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법대 쪽은 서울대냐 아니냐라고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검찰도 그렇고 그 법원도 굉장히 그게 세고요. 사실 변호사 사이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법대 출신이냐 이게 그나마 로스쿨이 생기니까 좀 그나마 좀 나아진 거예요. 네. 이게 서열이 좀 애매모호해지면서 그러니까 서울 법대와 그 사법고시 이 어떤 흐름에 딱 들어있는 게 계급성이고 이들은 그래서 우리끼리는 지켜줘야 될 사람들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 로스쿨 제도가 생기면서 그게 많이 무너졌다고는 하는데도 여전히 그 순혈주의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로스쿨 출신들. 그렇죠. 순혈주의 그러니까 서울대 로스쿨 출신들을 이제 관리하는 거예요. 니네 딴짓 하지 마라. 어디 가서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그 경례법관 채용하기 전까지 이제 로펌에서 잘 이렇게 커가지고 일종의 약간 양성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관리하면서. 서로 이제 뭐 끌어주고 이렇게 하면서 자리 그걸 마련해주고. 어떻게든 유지하고 싶어하는 조직인 거지. 그렇죠. 이게 낡은 거죠. 사회가 굉장히 낡아 있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야 저렇게 드러내놓고 저렇게 할 일이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그들은 드러내요. 낡아 있다는 거고 그래서 이걸 바꿔가는 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네. 하지만 저는 검찰보다는 조금 더 쉬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요? 네. 여기 조폭스럽지는 않으니까. 에이. 아니에요? 마찬가지 독인 객인이다. 요즘 조폭들이 신사들이 많아요. 또 글로 가. 양복도 그 날티난 양복이 아니라 은갈치 안 입고. 그치. 요즘 세련되게. 그냥 귀엽인 것 같아. 그런 조폭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아니다라는 게 법원이 뭐 오히려 더 힘들 수 있다 이런 류의 부정일 줄 알았는데 왜 조폭을 비슷한 비하하냐. 조폭이다. 조폭을 오히려 비하한 거다. 좀 점잖은 조폭. 저는 이 문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법관들이 이제 서울대를 정점으로 해서 굉장히 강한 어떤 카르텔 형태로 정서적으로 묶여 있고 다른 존재라는 인식. 그게 이제 법관들은 일단 달라. 그런 얘기도 해요. 사법개혁에서 저 법대 좀 낮춰라.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그 대법원은 정말 높고 그냥 일반 법원 가도 높거든요. 얼굴이 보일랑말랑 하니까 좀 그 대법정으로 가면 그거 좀 낮추면 안 되냐. 그게 더 높이
있어도 되긴 하는데 그 다 얼굴 몸 다 가리고 이런 것보다 좀 더 낮춰서 좀 눈도 좀 마주치고 눈도 안 마주쳐요. 예. 의자도 뭐 네. 이만한 거 하잖아. 그리고 소리도 안 들리게 말해. 아, 일반 법정은 그 정도 크진 않아요. 조그맣게 얘기해. 그래서 아. 니들 듣고 싶으면은 귀를 기울여라. 조용히 해서 예. 집중해서 들어라 이런 조금, 느낌이구나. 실제로 다 조용히 많이 해요. 그런 판사들 많아요. 정혜림 뭔 피고인 말인지 몰라도. 오셨나요? 네, 네, 뭐라고요? 그렇게 해요. 나한테 다 집중해라 이거지. 뭐 2024 나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판결 재판 속행하겠습니다. ASMR이야? 뭐 이렇게 얘기 많이 해요. 처음에 왜 저러나. 저 사람 지치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 사람이 열받으면 목소리 커지더라고. 그래서 원래는 안 그렇구나 이런 걸 알게 됐어요. 근데 이제 저는 그 문화가 그런 어떤 좀 다른 존재라는 인식과 우리 사회는 달라. 이 안에서도의 어떤 카르텔이 자리 잡은 상황에서는 자정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전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 과정과 임명하는 과정부터 흔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따지면 아웃사이더를 이제 갖다 박은 건데 실패했죠. 그 방법은 안 됐다. 그렇죠. 김명수에 대한 기대가 좀 있긴 있었어요, 실제로 법조계에서도. 이 사람이 그 춘천지법원장 할 때부터 좀 되게 혁신적인 시도를 많이 했던 게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기획법관을 선거를 뽑는다든지, 그리고 이제 그 업무 분장을 판사회의에서 정해가지고 한번 결정해봐라. 근데 이거 사실은 이제 그게 좀 약간 미화된 것도 있어요. 밑에서 올라온 요구를 이제 보호해준 거죠. 수용해주고. 그거? 네. 해도 이것만 해도 사실, 사실은 법관 사회에서는 되게 파격적인 거긴 해요. 그래서 이런 전례들이 있기 때문에 김명수가 되게 좀 그래도 뭔가 좀 제도적인 좀 기틀을 마련해 놓지 않을까 기대했죠. 그래서 그 사법농단이 막 수사되고 하는 과정에서도 뭐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이면에는 이제 그 밑에 하급 법원들이 영장을 기각하고 그리고 행정처를 중심으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 대한 제어를 하지 못했죠. 이게 소극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면 그 법 재판 행위, 수사 행위에 협조하고 하는 문제는 예를 들면 영장을 통해서 하는 문제도 있지만은 영장을 친다는 건 어쨌든 이미 제출 안 하기 때문에 영장을 친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이미 제출은 어쨌거나 행정적으로는 협조해주는 그런 영역인 거예요. 하면 됐죠. 그렇죠. 원래. 대법원장이 지시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그럼 안 한 거네. 그렇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조직에 대한 뭐 어떤 신뢰가 있었던지 모르겠는데. 네. 저는 이제 그런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의 개혁은 일단 제도적 개혁은 어느 정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요구된 법관 대표회의도 이때 생긴 거고, 그다음에 이제 추천위원회도 이제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법원 행정처의 인원 판사들을 줄여나간 것도 다 이제 제도적 개혁이었죠. 근데 이런 게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그러니까 내부적 준비를 못 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는. 그러니까 내재적으로 이게 하기 힘든 게 외부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제도를 갈아엎는 방식이 있고요. 운영의 과정에서 이거를 바꾸는 방법이 있는데 이게 리더십이 확보되기 되게 힘들어요. 그를 왕따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처음 당한 사람이 강금실 법무부 장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딱 임명되자마자 그냥 바로 왕따시키고 막 네. 밀어붙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결국에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반쯤 실패한 거죠. 왜냐하면 사법개혁을, 그러니까 검찰개혁을 제도적으로 밖에서 이제 많이 해 들어가지 못하고 이것은 토론과 논의를 통해서 진행하겠다. 검찰의 의견이 뭐냐. 그 얘기를 듣겠다. 이거를 좀 잘 들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개혁적인 인물을 법무부 장관으로 세우면 너희들의 얘기를 들어볼게. 됐어요.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이런 거 한 거죠. 얄미워. 네. 연기하는데 막 얄미워. 뭐 그런 거 한 거죠. 검사에 대해 하면서 왔어? 당신 대통령이야? 우린 검사야. 너 고졸이지? 나 씨발 서울대라고. 이걸 한 거거든요. 재수없어. 근데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도 중앙에 있는 사람들의 상당수는 비슷한 감정이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너 저기서 시골에서 인기 좀 얻었다며?
여기 서울이야. 그러니까 이 외로운 일이에요. 이런 걸 해내가는 건. 그러려면 상당한 정치력을 가진 사람이면 이걸 헤쳐나갈 수 있죠. 자기 편 만들고. 이걸 하려고 했던 게 추미애예요. 그러니까 아니할 말로 이제 추미애 주변에 쫙 모여있던 사람들 중에 윤석열의 신복들도 있었어요. 땡겨온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치력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냥 붙어버린 거죠. 됐고, 자, 라운드 원. 이러고 윤석열이 그냥, 자, 바로 붙자. 이걸 한 거거든요. 서로 무슨 정치전 이런 것도 없고, 됐고, 그냥 싸움을 하자니까? 그래서 추미애가 뭔데? 네 아들 새끼야. 근데 이걸, 아들. 자, 공격 들어갑니다. 이러고 한 거니까 추미애가 이제, 이건 뭐야? 이러고 이제 하다가 날려먹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제 그런 내재적 개혁이라는 건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이런 조직 문화를 가지고 있는 곳이라면 사실 대부분이 그렇죠. 대부분의 어떤 조직 사회라는 곳은 이제 제도적 개혁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게 어쩌면 더 규정적이에요. 그런 과정에서 내부의 분위기는 바뀝니다. 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도적으로 바꾼다면? 뭐 제도 논의는 이제 시작됐잖아요. 일단 민주당이 이제 던졌잖아요. 법관도 늘리고 대법관도 늘리고. 아니 근데 이게 좀 분위기가 왜 그 전만 해도 우리가 요 이야기를 할 때만 해도 좀 이제 국민들의 공분이 확 사면서 막 엄청 좀 달아오른 이런 분위기여서 왠지 그때는 이제 나오면 그냥 제도고 뭐고 금방 몰아쳐서 확 할 수 있을 것 같은 이런 그냥 느낌에 그랬거든요. 근데 약간 여기 이제 내부적으로도 어쨌든 이 법관회의에서도 약간 뭔가 좀 힘 빠지는 이런 분위기고 뭐 이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약간 분위기가 또 좀 약간 흐지부지 이런 분위기에서 갑자기 또 제도적으로 뭔가를 한다고 하면 이게 잘 될까? 저항이 올 수 있죠. 약간 그런 사회에서. 우려가 또 들어요. 이게 그래서 민주당에서 좀 이 법관 대표회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부분을 좀 염두에 뒀을 수도 있겠다. 어쨌거나 이 법원 사회의 구성원들은 또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수단으로 또 이용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동력이 돼야 되는 것도 그렇죠. 맞고. 그렇다면은 이 사람들과 완전히 적이 됐을 때는 또 이제 엄청난 저항에 부딪힐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그때 추미애 사례가 있잖아요. 아까 얘기하셨죠. 그런 상황을 좀 반복하면 안 된다. 이런 좀 교훈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개혁이라는 건 결국에 제도적 개혁이 종국적으로 이제 닿아야 문화가 바뀌잖아요. 근데 내부에서의 개혁적 목소리 이게 아예 존재하지 않으면 진짜 사회를 바꾸긴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끝판에 와서 노골적으로 이문자 검사가 이제 그 과정에서 성장을 한 거잖아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나에게 칼을 달라. 저 인간들을 내가. 그러니까 자기는 끝까지 오직 이 내부에 있는 이 문화와 이거를 끝장내고야 말겠다. 라는 걸 계속 의지를 밝히거든요. 그러니까 이문자 검사 처음엔 약간 또라이처럼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성장을 하고 자기 스피커를 키워가면서 이제 그런 내부 개혁의 어떤 그 의지, 이런 에너지를 키워가잖아요. 그러면 지금 검찰 내부에 그런 생각을 따르는 검사가 없겠어요? 있게 되죠. 네. 더 늘어나게 되고. 그게 결국에는 검찰 개혁의 어떤 성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인도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법관 대표회의에 이제 논의되는 과정을 국민들이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기다리자 이런 게 아니고요. 그게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는지 좀 많은 사람들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면 그 내에 지금 부딪히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건 자체가. 네. 네. 안건들을 보면은 좀 알 수가 있어요. 되게 낭비론적이긴 해요. 그거 이제 부딪힌다는 증거거든요.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특정 사건의 이례적 절차 진행으로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릴 것을 심각하게 인식한다. 그게 1. 2.
그 법관 대표회의는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민주국가의 핵심 요소인 재판 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깊이 우려한다. 이 두 개가 하나의 안건이에요. 그치. 좀 재밌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해석해주면 그런 거죠. 대법원장하고 대법관들은 뭔가 잘못한 것 같긴 해. 요거 문제야. 근데 그걸 빌미로 지금 제도 변경을 하려고 해? 그건 우리가 용납을 못하지. 이게 섞여 있죠. 안에서 지금 엄청나게 충돌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 얘기는 이게 한 사람의 얘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얘기를 담다 보니까 충돌하게 되는 거죠. 조항이. 원래는 이렇게 안건을 이런 안건이 다 있냐 그렇죠. 공격해야 되는 지적하고. 근데 이제 그거를 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사회에서 지금 충돌하고 있는 내부적으로 이제 민주적인 어떤 토론 과정을 거치고 있다는 것을 또 존중해주고 있는 측면도 있는 것이고. 근데 뭐 저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다고 봅니다. 이런 거. 그렇죠. 네. 뭐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내적 충돌의 일각에 대해서 저는 좀 응원해 줄 필요가 있고 일각에 대해서 좀 강한 비판이 필요하다. 특히 말도 안 되는 안건들도 좀 현장 발의된 게 있잖아요. 그렇죠. 현장 발의된 것 중에 보면은 그 정당한 비판을 넘어서 사법 독립에 심각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는 정치적 시도들에 대해 우려와 반대를 표한다. 정당한 비판이 내 기준은 뭐야? 그러니까 그런 기준이 없죠. 그리고 판결에 대한 비판을 넘어서 법관에 대한 특검, 탄핵, 뭐 국회 청문회 이런 절차를 진행하는 건 사법 독립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 조의대를 지켜라 이런 얘기네요. 그렇죠. 심지어 이거는 뭐 현장에서 법관들이 발의한 거니까 이게 상정이 됐습니다. 반대도 있었겠지만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게 뭐냐면 그 사법부 견제 장치를 마련하는 차원의 입법 시도 그리고 조의대 탄핵이나 청문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인식인 거예요. 이게 그거 지적하는 거는 사법 독립 침해다. 아니 조의대부터 날리는 게 시작인데 이게 참. 그렇죠. 원래대로면 이제 조의대 대법원장에 대한 불신임 한다. 그렇죠. 가 정상이죠. 네, 왜냐하면 사법부의 독립성과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을 완벽하게 훼손했다고 국민들이 평가하는 바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도 조의대 대법원장의 자진 퇴진을 요구한다. 이 정도가 정상적인 법관회의의 대표회의가 낼 수 있는 안건이었을 텐데 아마 그 정도를 얘기한 사람은 한 20% 될라나? 한 15%? 안 될 수도 있어요. 한 10%에서 15%? 그 회의 대표자 중에서. 네. 근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느냐 보면은 아까 뭐 김명수 얘기도 했지만 대법원장이 개혁적으로 뭘 해보려고 해도 이 중간 간부 라인에서 다 이게 대법원장까지 제압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대법원장이 제왕적이지 않은 대법원장이 나왔어. 그러면은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아까 김명수 그쵸. 뭐 이런처럼. 그러니까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제 법원 행정처를 실제 그 인적 분리를 완전히 하겠다고 공약을 걸었어요.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지시를 따르지 않는 일부가 되긴 했지만 그만큼 어렵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이 법원 조직의 본질인 약간 좀 특수성 같은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법관 대표회의에서도 분노. 우리가 이런 전향적인 아무리 그런 걸 전향적인 의결을 한다고 한들 지금 조의대 체제에서 뭐가 바뀔까? 이런 회의론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날려야지. 속 터져.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상황으로는 날릴 수 있는 방법은 이 법관 대표회의가 아마 퇴진을 요구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탄핵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탄핵도 탄핵인데 아마 2라운드는 이제 대선 직후에 벌어질 거란 말입니다. 이 해석을 놓고 제가 조의되면 딜을 칠 거예요. 아까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사법부 독립성에 대한 인식이 뭐라고 했죠?
독립성이란 카드. 카드란 말이에요. 카드는 다시 집어넣으면 돼요. 아주 온오프가 아주 네. 자기 마음대로네요. 그래서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에게 딜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협조적. 이럴 땐 협조적. YS 용산이니까 YS와의 협조적 관계를 통해 그 사실상의 사심제는 없던 일로 하고 헌재로 이제 재판 소원을 판결 소원을 올리는 이 제도는 이제 제기하지 않는다. 지금 헌재는 득이양양하거든요. 야, 대법원 이쪽으로 넘겨. 우리가 할게. 뭐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그건 없던 일로 한다. 그때 그 양승태 사법농단 때 상고법원 그렇죠. 상고법원을 자기들이 주려고 했던 그게 거니까. 뭐였냐면은 재판 소원 얘기가 항상 나오잖아요. 그렇죠. 사법부 신뢰가 항상 있었던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상고법원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상고법원이 기존에 지금 대법원이 하는 역할을 어느 정도 해주고 많이 소화해 놓고 대법원은 13명 유지한 상태에서 정책법원 역할을 한다. 그렇죠. 이런 목적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게 또 뭐냐면 상고법원이 있으면은 또 고법부장 판사 폐지도 할 수 있어요. 그렇죠. 고법부장 판사 제도가 폐지되더라도 상고법원을 통해서 또 줄 세우기를 할 수 그쵸. 있거든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되게 교활한 놈들인 거예요. 어떻게든지 그 어디 유지를 상고법원의 판사가 될 거냐 이 문제니까. 근데 고법 부장 판사는 왜 폐지? 그게 이제 승진 제도로 해가지고 이제 대법원장 밑에 줄 세우는 그런 인사권 전행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고법 부장 판사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그게 분리가 됐는데 고법 부장 판사가 돼야 요직으로 다 가는 거예요. 법원의 요직. 몇 명 정도 돼요? 고법 부장 판사? 많죠. 일단 뭐 100명 되나? 그 정도 100명 안 돼요. 생각보다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를 가야 이제 각 그 법원장, 각 그 법원장, 그 다음에 이제 행정처의 주요 요직 이런 데로 가요. 그리고 그들 중에 이제 대법관으로 가는 거니까 이게 이제 딱 중간에 걸리는 요직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어쨌든 제도적으로 그거를 분리시켜 놓긴 했죠. 근데 지금 보면 저희들은 아마 딜을 준비하고 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랑 뭐 다른 크게 질적으로 다른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이거 폐쇄적이고 뭐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이고 이거는 이제 충분히 알아듣는 것 같은데 그래서 뭘 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이런 거의 결론이 뭐겠어요? 쭉 가서 이제 제도를 바꿔야 된다 이런 건데 바꿀 제도의 내용 그렇죠. 실질이 뭐예요? 그러니까 사법 개혁을 해야 된다는 건데 그 사법 개혁의 핵심은 그 재판의 독립성을 실제로 하는 것도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사법부에 대한 견제, 즉 이제 민주적 통제에 초점이 좀 맞춰져서 좀 논의가 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은 자정이 안 된다는 건 그렇게 보면 돼요. 어떤 권력이 자기 권력을 좀 침해하고 좀 파일을 가져가려고 하는데 그걸 동의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자정이 안 되는 거죠. 그거를 스스로 그런 대책을 만들 수 있는 동력이 없다는 거고 애초에 불가능한 거죠. 그래서 이제 사법부가 이제 입법권의 견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시민의 견제를 받아야 된다. 이런 초점에서 좀 진행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약간 이 사람들이 그 독립성, 사법부 독립성 이거를 약간 절대 반지처럼 그러니까 예, 그 무기로 쓰고 있거든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근데 이 사법 제도의 개혁은 사법부가 재판의 독립성을 보장받는 거랑 완전히 별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제도를 손봐야 된다는 건데 특히 뭐 많이 거론되는 게 법원조직법 그리고 법관증언법 이런 걸 처리해가지고 그 인적 구성에 파격적인 변화를 줘야 된다. 그리고 대법원장에게 부여된 그 제왕적 권력 권한을 완전히 해체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있어요. 대법관 임명 제청권, 하급심 판사 인사권 이런 게 다 대법원장한테 있거든요. 독점적으로 갖고 있어서 이제 인사 전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이나 권한 이런 부분에 대한 뭐 좀 손질이 필요하고 그리고 판사 인사권도 분산할 필요가 있죠. 대법원장에 독점되어 있는 거를 예를 들면 뭐 판사 인사위원회 같은 기구를 설치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고. 그래서 조직 같은 걸 개혁할 때 핵심은 딱 하나예요. 인사.
그러니까 인사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러니까 인사권을 분리시켜 버리면 독립돼요. 그러니까 그러면 인사권을 분산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민주화돼요. 네. 예전에는 법관들도 다 대통령이 이제 임명하고 그랬으니까 완전히 대통령이 진짜 제왕이었던 거죠. 지금은 이제 그걸 대법원장으로 넘겨놓은 건데 대법원장에게 있는 인사권을 분산시키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그걸 통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면 돼요. 인사위원회에 네. 시민들을 참여하게 하면 되죠. 이 방향의 개혁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법원의 인사권을 분산시키고 시민들의 통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통제를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방송도 똑같잖아요. 맞아. 네. 옛날에 대통령이 임명해버렸단 말이에요. 심지어 MBC 사장은 그냥 임명하면 땡이니까. 이게 지금은 분산되고 있고 시민들의 참여가 더 높아지는 방향으로 계속 개혁 방향이 가죠. 네. 국회가 개입을 했다가 시민들이 참여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이렇게 가면 힘이 이제 분산되고 그다음에 시민들의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게 아마 핵심일 겁니다. 지금은 대법관 임명 제청권 자체가 대법원장에게 있고 법원 내부의 인사권이 대법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문제라면 법관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건 해외 사례가 많으니까 여기에는 뭐 시민사회도 들어가겠지만 변호사, 검사가 다 들어가는 거죠. 검사 중에 호선을 하든지 검찰의 어떤 조직에서 뭐 공소청과 공수처와 뭐 이런 검사들이 있는 조직에서 한 명씩 파견을 하든지, 그다음 대한변협에서 몇 명, 뭐 민변에서 몇 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파견이 되고 이런 이제 그다음에 이제 학계 그리고 이제 시민사회 요렇게 다 같이 모여서 하는 추천위원회. 이게 이제 인권위가 보통 그렇게 많이 운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인사권을 만들고 대법관도 좀 마찬가지로 할 필요가 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를 그렇게 하고 검찰은 거기까지는 왔어요. 추천위원회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이제 저는 오히려 더 고민해야 되는 건 대법관의 숫자일 겁니다. 우리 이야기 많이 나왔는데. 네, 대법관의 숫자. 지난번에 많이 얘기했으니까 그거야말로 이게 이제 법원 조직법을 바꾸는 게 하나라면 이 대법관의 숫자 자체를 바꾸는 건 또 중요한 제도 개혁이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가 이제 사람들이 민주당이 약간 뒤로 물렀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안 그래요. 그래요? 네. 그 박범계 100명안이 약간 튄 거거든요. 100명안이 나와서 다들 아니 우리가 대법관이 100명 정도까지가 가야 이게 좀 우리 사회가 좀 정상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주장들이 많았지 지금 100명을 하자고 하진 않았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갑자기 한순간에 100명을 할 수 있는. 네, 전문가들도 약간 깜짝 놀란 거예요. 100명안을 지금 낸다고? 저건 뭐지? 근데 그걸 한번 듣고 나니까 거기서 갑자기 막 50명 이러면 너무 작은데? 그게 아니고 원래 30명 안이 있었어요. 30명 안이 민주당의 거의 그 정리된 안과 같은 거였다면 이 법안도 이미 제출돼 있어요. 100명에 비하면 30이 너무 근데 작게 갑자기 100명이 등장하니까 이게 뭐야 이랬는데 이제 이재명 후보가 그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탄핵과 이제 뭐 그 100명안 이런 건 이제 무리한 거다 이렇게 했지만 철회했잖아요. 박범계가 30명 안은 철회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남아 있어요 아직. 기존에 이제 정리했던 안은 그대로. 그렇죠. 이게 이제 당론으로 채택된 상황은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동의하고 있는 게 30명이란 말이에요. 그 이제 선대본에서도 보면 이석연 이제 전 처장이 25에서 25 정도를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약간 30명 정도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정리되어 있는 입장이 30명이에요. 저는 이거 자체를 툭 사회적 논의로 진행을 시키고 이게 약간 효과가 있어요. 100명은 아니잖아. 30명 지금보다 2배. 조금 넘는. 그럼 30명 정도만 해도 뭐 많이 양보했네. 이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나는
100명에서 엄청 후퇴했네 이런 생각. 그렇다니까. 그쵸. 근데 제가 그 100명을 설명할 때 그때도 다 설명드렸거든요. 이석연 처장이 이제 25에서 26, 지금보다 2배 정도를 보통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고 민주당 쪽에서는 보통 30명 정도를 얘기한다. 근데 한국이 독일이나 이런 데를 좀 봤을 때 10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고 그것조차도 노동법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됐을 때 좀 더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제 설명을 드렸지만 법안은 30명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후퇴했다기보다는 저는 차근차근 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이것을 통과시키는 게 중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회적 공론화를 해야 되고 사회적 공론화를 할 때 저는 이게 좀 재밌는데 방송이 중요해요. 네. 방송을 판사를 끌어내야 된다. 공론장으로. 법원 뒤에 숨어서 저는 직위원이 왜 재판장에서 그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는데 네. 법원 건물에 갇혀가지고 거기서 보도자료 뿌리고 이런 논의는 안 된다. 그 징계감이에요, 직위원. 아, 그렇죠. 직위원은 그렇죠. 그리고 대법원도 이제 그런 입장을 낼 때 보도자료 내고 거기서 기자회견하고 만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국회에 불려다니는 게 기분 나빠? 저 그러면 MBC도 있고 KBS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법원에서 나와서 토론해라. 입장이 뭔지. 그리고 현직 판사들의 입장을 낼 수 있도록 그거 징계하지 마라. 붙는 거죠. 법원 행정처장하고 저기 어디 지방에 있는 판사가 둘이 붙는 거예요. 법원 개혁 방향 패널 둘 여기 또 전문가 둘 딱 붙여가지고 2대2 토론하는 거죠. 그런 논의들은 30명이 적당한가 100명이 적당한가 현행 유지가 맞는가 100분 토론 이러면 저는 보지 않겠어요? 그리고 몇 명 이것도 중요한데 그 대법관 인적 구성을 좀 다양화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한 것 중에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거든요. 그냥 김선수 대법관을 그렇죠. 임명했어요. 임명 자청했습니다. 이게 이분이 그 민변 출신에다가 이제 변호사죠. 그렇죠. 변호사 출신이고 법관 출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관 출신의 비중을 좀 정해놓고 나머지는 외부에서 좀 박탈될 수 있는 어떤 제도적 여건을 만드는 거. 그리고 지금 일선 판사들도 되게 지금 균질화돼 있어요. 굳이 따지면 옛날과 비교해서 더 좀 심하거든요. 그래요? 옛날보다도? 지금 뭐 부모들 그렇죠. 직업이 대부분 비슷해요. 아. 그 법관들이. 근데 예전에는 사법고시 뭐 개천에서 그쵸. 욕나고 이런 것도 있고 하니까 지금 대부분 서울대 연고대 출신에다가 그죠. 이제 비슷한 상위권 로스쿨을 졸업하고 이런 사람들이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러니까 이 판결을 할 때 보통 판사들이 어떤 자기의 경험이라든지 성장 배경, 뭐 학창 시절의 경험 이런 것들이 다 접목돼서 나타나는 게 어떻게 보면 판결 같은 건데 그치. 그러다 보니까 어떤 감수성 이런 부분에 상당히 저하돼 있고 맞아요. 현실과 동떨어진 판결이 나오고 그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근데 법관을 늘리고 그것과 동시에 뭐 이제 법관 교육 제도라든지 아니 그 법조인 양성 제도까지 이제 손봐야 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해서 좀 이 법원 조직에 좀 다양한 출신 성분의 이제 법관들이 진입할 수 있는 좀 틀을 만들어 놓는 게 중요하다. 여기에 이제 플러스하는 게 이제 그 국민 배심원이 결합되어야 한다. 시민 참여, 시민들이 이제 판결을 할 수 있는 판결을 할 수 있게. 요거가 이제 늘어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거죠. 예. 그리고 이게 장점이 많이 확인이 됐어요. 예. 그러니까 누가 봐도 명백하게 저걸 죄를 물을 순 없다. 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판사 새끼들이 볼 때는 저 10,000원 훔친 거 저거 횡령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맞아. 법리를 가지고 막 폭력을 행사하잖아요. 근데 국민참여재판하면 그걸 유죄로 하겠어요. 설령 유죄라 하더라도 그 무슨 벌금형도 아니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죄를 묻기 힘들다 저거에 대해서는. 그리고 뭐 10,000원 변상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 아니면 노숙인에 대한 뭐 그런 거. 그러니까 이런 판결들이 국민참여재판이면 나올 수가 없는 재판들이란 말이에요. 이걸 늘려가야죠.
그래서 국민참여재판이 늘면 늘수록 사회의 시선이 법원 안으로, 재판장 안으로 들어오는 거잖아요. 국민들의 시선에 맞게, 상식에 맞게, 그리고 그것이 법리에 기반해서 결론이 나게 될 테니까 이런 게 쌓일수록 그럼 판사들도 바뀌죠. 아, 저게 정상적 시각이야. 이렇게 교정이 될 거라서 저는 이제 요걸 굉장히 늘릴 필요가 있다. 국민참여재판을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이것 자체가 재판이 시민들의 감시를 받는 과정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법관 자체를 늘려가는 것과 이제 요건 좀 재밌는데 국회의원을 늘리는 것, 법관을 늘리는 것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사람들이 그런 걸 늘리는 건 마음에 안 들어. 라고 그런 층을 늘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들을 일을 시키려면 늘려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어야 돼요. 특권층으로 만들어주지 말자는 거잖아요. 그래도 그거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 많아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급을 좀 줄이고, 저 국회의원 월급 줄여도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세비 줄이고 2배로 넓히자. 국회의원 한 명의 보좌관 수를 줄여도 돼요. 조금만 2-3명씩 줄여서 지금의 1.5배, 2배를 해서 보좌관들 9명이라면 5명으로 하고, 대신에 국회의원 실제로 국회의원실에 가보면 보좌관들 일 정말 많이 하지만 국회의원에 따라서 그게 달라져요. 국회의원이 일을 정말 많이 하는 사람이잖아요. 보좌관들 죽어나요. 안 하는 사람들은 보좌관 놀아. 같이.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일을 하게 만들어야 돼요. 일을 안 하는 국회의원은 누구냐면 왕이에요, 왕. 동네의 왕. 동네의 왕이 되면 일을 안 해. 내가 당선될 건데 내가 일을 해서 뭐해. 이런 거거든요. 일하게 만들어야 돼요. 더 많이 만들고 쪼개가지고 너 여차하면 떨어지는 거야. 이런 걸 만들어야. 그리고 발에 채이게 만들어야. 옆 동네에 있는 국회의원한테 쟤 좀 이상해. 뭐 이런 얘기도 좀 하고. 그리고 제일 좋은 건 하나의 동네에 여러 명의 국회의원이 그냥 있어버리는 거예요. 그 왕이 아니거든. 서로 또 경쟁하고 네. 더 열심히 하고. 예를 들면 중대선거구제도 좋고 아니면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방법들을 동원할 수 있는데 늘리고 요거를 그 안에서 한 명의 체제가 아니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진짜 왕이 안 돼요. 네. 그러면 주민들이 국회의원이 선거 때뿐만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도 굽신거리는 걸 보게 될 수도 있어요. 야, 짜릿하다. 마찬가지거든요. 법관들도 마찬가지예요. 법관들이 지금 이미 과로사 단계에 와 있고 사람은 늘려야 돼요. 늘려서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대신에 판사 많잖아. 뭐 누구 판사예요? 그러면 그래요. 나도 판사 아는 사람 있어. 이런 것처럼 좀 만들어줘야 된다. 그리고 그들이 변호사와 왔다 갔다 할 수 있게 이 허들을 좀 낮추고 그래서 변호사 출신들도 많이 대법관까지도 올라갈 수 있게 요런 걸 이제 열어놓으면 좀 지금의 갈라파고스 같은 상황을 좀 벗어날 수 있을 것 같다. 저는 양승태 때는 비리였다면 이번 거는 이제 민주주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거, 국민들의 인식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깨는 방법은 저는 그들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거를 인식시켜 줄 필요가 있고 국민들도 좀 그렇게 대해줘야 된다. 아이고 우리 판사님 이게 아니라 당신도 나도 동등한 시민이다 라는 것 그것을 이제 만들어내야 하고 두 번째는 현실적으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특권을 위해서 그들의 특권을 위해서 지금까지 통제되어 왔던 이 법관 숫자를 획기적으로 늘려서 특권이 아니게 이렇게 좀 만들어줘야 이제 이런 사태들이 벌어지지 않을 거고 그래야 그 위에 있는 존재가 제왕이 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좀 갈 필요가 있어서 뭐 아마 이 우선순위에 밀릴 거라고 하지만 저는 이게 이명박 정부 시절이나 박근혜 정부 시절하고는 지금 사회가 약간 다르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노무현 때 잠깐 그런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변화는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로 변화라는 게 존재하고
하죠. 뭐냐면 실제 시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세요. 예전에 비해서. 그러니까 박근혜도 한번 끌어내려보고 윤석열도 끌어내려봤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참여하자 이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요게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는 편이에요. 우선순위에 그거는 진짜 제왕자 대통령제에서 그런 것이고 이미 사회 자체가 그러지 않다는 걸 느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 시민들 중에 이미 200만 명, 300만 명이 민주당 당원이란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재기하기 시작하면 그건 안 하기 힘들 겁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이 어떻게 할 거냐, 요것도 중요하겠지만, 시민들이 어떻게 할 거냐. 지금은 그런 시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뭐, 요런 기대를 좀 가지고 밀어붙여 보면 사법개혁도 좀 되지 않을까. 그래서 법관회의는 중요하다는 거죠. 거기서 어떤 논의가 되고, 그래, 너네가 욕을 정말 제대로 먹겠다는 거구나. 또도 저는 좋은 결론이라고 보는 거죠. 욕을 먹어야지. 그러면 시민들이 분기탱천해가지고 너네가 처음으로 한번 맞아봐라 이 정권에서 이러고 이제 달려들면 사법개혁은 일어나는 거죠. 아, 어찌됐든 제발 아까 이 개혁 방안 얘기하시는데 뭔가 상상만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빨리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다 싶고, 좀 뭐 사실 법관 대표회의 결과 처음에 얘기하셨을 때 좀 너무 답답하고 우울한 느낌이었는데 이거 좀 마냥 그냥 실망만 할 필요는 없겠네요. 좀 더 지켜보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우리 뭐 보통의 이 시민들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압박하고 관심을 가져주시면서 좀 이렇게 목소리를 더 강력하게 내주시면 우리가 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뭐 배신감 느껴졌어요. 왜? 난 100명에서 30명 줄인 거 아직도 답답한데 같이 있다가 갑자기 가슴 벅차졌다 그러니까 조금 그러네. 아, 그래요? 그러면 살짝은 실망한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몇 년 후엔 100명으로 가죠. 알겠습니다. 언젠가는 100명을 목표로. 언젠가 이 자리에서 노동법원을 얘기할 수 있는 단계로 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우리 기획기사까지 냈었는데. 그런 날이 오겠죠. 언젠가. 문재인 정부 시절에 그 기획기사 냈는데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누가 썼어요? 에? 누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 방송 끝나고 그런 거는 찾아보시죠. 제가 기획했다가 폐기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뭐 알고 보면 강경훈 기자 다른 게 나왔나? 네. 아무튼 오늘 시사콜콜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민중의 소리 채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